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비엔남 인사드리겠습니다. 엄 사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프로입니다. 네. 네, 벌써 오늘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가 무슨 띠죠? 그러면 말 잠깐만. 말띠입니까? 작년이 뱀띠였잖아요. 작년이 그렇죠. 뭐 뱀띠 다음에 말띠인가? 그 뭐, 드라고 예. 요롱이 다음에 마초니까 드라고 맞네, 요롱이 맞네. 마초 미미 소미, 아, 맞네. 그 진 다음에 아 진사오미. 여튼 그거죠. 여튼 뭐지? 올해는 말을 해고, 새해가 밝았네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뭐 음, 얘기가 나온 김에 이 드라고 요롱이 그니까. 마초 미미 똘기덩이 이거 아시는 분이 뭐 아마 저희 그, 위로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밑으로는 잘 어, 모르지 않을까. 밑에 분도 이게 뭐냐면은 뭡니까? 예전에 꾸러기 12 수비대라고. 간지 꼬라비 그치. 수비더라고 12 간지 뭡니까? 그걸 해 가지고 아. 드라마인데 이거 제가 완결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완결이 굉장히 새드 엔딩이라는 것 같던데? 이게 다 죽고 막 뭐 그런 엔딩이라고 옛날에 인터넷 짤로 본 것 네, 같아요, 네. 이걸. 그거는 기억이 안 나고 봤던 기억은 아, 나고 어쨌거나 우리는 예. 이제 진사오미 신유술의 이거를 이거는 외워도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떤 동물인지는 잘 모른단 말이야. 이게 꾸러기 수비대 결말이 어떤 거냐면 어. 굉장히 많이 죽는데요, 동물들이. 보면은 음. 이게 지금 이래 저도 이제 인터넷 짤로 예전에 본 기억이 나는데 이게 아. 동물들 엄청 많이 죽는데 보면은 이제 쥐, 개, 토끼 빼고 다 죽는다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예. 그래서 일단 이게 예전에 저희가 이제 저희 나이 때 사람들이 이제 12 간지를 외우게 도움을 준 상당히 교육적인 뭡니까? 그러니까. 드라마였고 예. 그리고 이거가 제가 기억하기로 스토리가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저기 뭐지? 이게 만화 세상 이런 거에 막 들어가 가지고 악당이 스토리를 바꾸려고 하면은 얘들이 막 스토리 수정하고 이런 내용 아니었나요? 이게 지금 그거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저도 이게 기억이 재밌게 나지 봤었는데 않습니다. 아. 하여튼 막 이걸 얘기 드린 게 제가 뭐 만화 얘기가 나왔으니 그런데 음. 그러니까 어릴 때 이런 거 보면 제가 일본 만화들 참 일본 만화 맞네 그때 그러니까 일본 예. 만화인가요? 꾸러기 TV대가? 이케다 키미오 씨가 원작이라네요 보니까. 그래서 그래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뭐 그게 일본에서는 방송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참 재밌는 뭐지 드라마들, 만화들 같은 음. 경우 진짜 공중파도 그렇고 예전에 참 TV에서 참 방영을 많이 해준 것 같은데 음. 요즘에는 보니까 한국 방송이 뭐 옛날 같지 않아서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그런 만화 같은 음. 경우는 이제 잘 안 틀어주는 것 같더라고 공중파에서도. 그렇지 다들 않나 이게? 유튜브로 보니까 맞죠. 예. 좀 그런 내용이라 가지고 맞네. 제가 기억하니까 맞네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좀 특다른 어. 얘기지만 어. 멤버들이 음. 동화날다에 가서 이제 음. 동화에 악당들이 뭔가 개입을 한 다음에 음. 이게 뭔가 우리가 아는 동화들 내용이 꼬이는 거를 막는 거 인제 이런 내용이네 보니까. 어.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 신데렐라 아니다 신데렐라 맞죠? 신데렐라 같은 경우가 음. 예를 들면은 원래 원작은 유리 구두여야 되는데 얘가 나이키 음. 신발을 신고 있다가 이러면은 만화 내용이랑 안 맞잖아 사실은. 유리 안 구두여야 맞지. 되는데 안 어. 맞지. 어. 그러면 인제 악당이 PPL을 하는 거야 인제 나이키 음. 받아 가지고. 그러면 이제 만화 내용이랑 어긋나면은 이 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만화 내용 동화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이 꾸러기 수비대들이 가서 이 뭔가 음. 해결하는 인제 음. 이걸로 제가 만화 내용 기억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이게. 저도 나무 위키 찾아보고 있는데. 근데 예를 예. 든 겁니까? 아니면 진짜 나이키 신발과 이게 관련된 나이키지만 당연히 예 아니고 요즘에 예로. 그렇고 예를 들면 예. 뭡니까 또 백설공주가 이제 사과가 아니고 뭐 두리안을 먹고 죽었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건데 또 이게 예. 잘못됐잖아 이러면. 이게 네. 그런 얘기인 거죠. 인제 그다음에 콩쥐 팥쥐가 원래는 콩쥐랑 콩쥐가 착한 애인가 둘 다 착한 애인가 콩쥐 팥쥐가? 뭐 팥쥐가 말씀해 나쁜 애인가? 말씀하시 예를 들면은 원래 한 명은 착해야 되는데 한 명이 어. 약간 패대기 치면서 음. 막 부모 형제 못 알아보는 친구면은 말하는 꼬이기 때문에 이걸 막는 내용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맞는 것 아. 같습니다. 이제 정확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도 아. 나름 그래도 기억이 살아있다. 이게 음. 그래서 이거 보니까 요즘에 참 요즘 어린 사람들은 진짜 만화를 보나? 그런 진짜 5살 6살 되는 사람들은 그런 뭡니까 어린 유아일 때 뭐 만화책 많이 봤었잖아요. 사실 만화책도 그렇고 예. 예를 뭡니까 그런 뭐 TV나 방송국 같은 데서 이런 많이 예전에 기억나는 게 뭐 투니버스 이런 거 음. 하면은 막 그런 좀 신기한 만화도 많이 보여주고 했었는데 케이블 네. TV 막 어. 가입하면은 요즘 그런 어린 사람들은 만화 잘 못 보겠죠 그러면 이게? 만화를 많이 다 보고요. 많이 봐요. 넷플릭스로 다 봅니다. 넷플릭스에 있구나 어쨌든 이게. 넷플릭스 아. 키즈로 다 봅니다. 거기 있는 막 다 꿰던데 조카들 봐도 그렇고 애 넷플릭스 키우는 집 퀴즈가 가 따로 있어요? 보면은 있습니다. 켜 보십시오. 아. 넷플릭스 키즈 있습니다. 네. 퀴즈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음. 키즈면은 이제 그 아동용 콘텐츠가 딱 들어가는 겁니까, 그쵸. 그거는? 아동용 콘텐츠가 어마어마하게 잘 돼 있습니다. 뭐 티니핑부터 어. 시작해 갖고 뭐 핫쇼핑 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티니핑. 거부터 또봇 이런 그 또 뭐 탑버스 타요버스. 라라부 기억 라부부 이런 거 별의별 거 다 있습니다. 기억나면 그 타요버스랑 그 뭐냐 아하. 그 아주 강력했거든요. 제가 떠보지 그래 아주 그냥 그 뭐 방귀대장 뿡뿡해요. 지금 콘텐츠도 아니겠지만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한때 음. 쓸었던 그 뽀로로 이런 것도 있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예. 뽀로로는 제가 진짜 옛날에 기억이 나는 게 진짜 음. 강력하더라고 진짜 뽀로로는. 예. 예전에 제가 그 마트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그 애들이 음. 울잖아요, 이게 보면. 지가 생각하니까 이제 제 애도 인제 애가 막 울고 하는 거 보니 이제 음. 원래 애들 많이 울었구나 싶어 가지고 애들 보면 마트 같은 데 보면 장 보러 오면 애들이 많이 운단 말입니다, 이게. 근데 예. 이제 통제가 안 될 때는 뽀로로를 틀어 주면 진짜 귀신의 조종이시더라고. 그걸 보면서 원래 애들은 다 저런가 싶었는데 요즘 제 딸이 많이 울거든요, 한 번씩 울면은. 근데 일단 저희는 이제 교육상 TV를 안 보여주려고 하는데 근데 애가 TV 보면 조용하더라고. 음. 이게 이런 거 보면서 되게 뭔가 문화 콘텐츠가 참 강력하다. 당신 애는 지금 뭐 아직 그 애니메이션 이런 거 볼 나이는 아니잖아요. 1살 안 됐으니까 지금. 네. 그런 거 봅니까? 어떻게 영화 같은 거라든지. 영화가 아닌 겁니다. 아직까지 뭐 애기한테 보여주냐고요? TV를 보여주곤 하진 않잖아요, 애들한테 아직까지. 그러면 전혀 미디어 노출 안 시키죠. 2 아직까지도. 살까지는 절대 시키지 말라던데. 왜 그래? 두 살까지가 그겁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그 미디어 노출이 그 핵심적인 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미디어 노출이 많이 되거나 그러면은 뭐 음. 자폐 확률이 높아지고 막 그런 게 있다라고 해서 뭐 꼭 그러진 않겠지만 여튼 뭐 좋을 음. 거 없기 때문에 애기한테는 미디어는 보여주지 않고 TV도 없앴고 그래서. 그래서 그렇구만요. 저희 와이프가 아내가 되게 그렇게 하자 그래 가지고는 따라를 하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 따라가십시오. 아내가 하자는 음. 말 잘 듣고. 음. 그렇고 뭐 여튼 여튼 예.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제 연휴 끝났구나. 내가 이게 진짜 건 큰 건 성공을 거두진 못했지만 음. 노선을 잘못 탔죠. 처음부터 팟캐스트가 아니고. 이게 되든 안 되든 유튜브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 아 이제 뒤늦게 이제 뒤늦게 갑자기 유튜브 한다니까 진짜 잘 안 되고 있지만 여튼 저희도 그 에 방송 한 10년 했잖아요. 지금 거의 그렇죠. 2010부터니까 연차로 치면 이제 9년 차에 9년 접어들었고 차. 예. 벌써 에피소드 수가 뭐 201 개더라고요. 211 올라온 음. 방송 수는 더 많고 그냥 오랫동안 해 왔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우리가 이 베트남이라는 키워드로는 우리 그 역사에 기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록은 되어 있는 콘텐츠의 한 획을 긋진 않았나 싶은 생각에 10 년을 회고하는 베트남으로서는 지금 10 년이 넘었습니다. 만 10 년이 넘었는데 이 10 년을 회고하는 책을 한 권을 이제 꼭 써 보자. 그래서 뭐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하여튼 어디야? 개인적으로는 예. 연초가 좀 한가하기 때문에 한가한 연초를 활용해서 어. 좀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 이게 저도 같이 하게 되면 같이 할 거니까 그런 거고 그런 음. 거 말고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목표 같은 거 없습니까?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기를 열심히 잘 키워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을 거고 그걸 목표라고 할 수 있나? 뭐 애를 잘 키우는 목표라고 할 거. 수는 없고 그렇죠. 그건 뭔가 좀 구체적인 느낌이 안 나니까 그러면. 애가 안 뭐 크기를 잘하길 바라는 부모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그럼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그건 말고는 어 뭐가 있습니까? 이 프로님은? 보통 이제 사람 하는 게 이제 살을 빼겠다 보통 이런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그래서 거창한 건 아니지만 '살을 어 빼겠다.'라는 목표는 있고 그래서 예. 올해 초부터 시작하면 빨리 포기할까 봐 작년 예. 한 12월 음. 마지막 주경부터 예. 내 삶에 아직 계단은 없다. 엘리베이터는 음. 없다. 그래서 몇 층이에요 지금 다녔을 때? 6 층이에요, 6 층. 유치원 그게 근데 어쨌든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렇게 시작하는 그럼요. 거니까. 예.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네. '계단으로 다니자.'라고 해서 지금 음. '계단으로 조금 걸어 보겠다.'라는 것들이 좀 있고 예. 개인적으로는 좀 살 좀 빼야 되는구나. 좀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있고. 그거는 당연히 매년 생각하는 거라 가지고 그런 근데 게 지금 올해는 그래도 좀 생각을 좀 구체적으로 좀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쪼금 돈을 벌어볼 수 있을까?' AI 저는 요즘에 AI를 좀 약간 좀 안 믿게 되는 게 얼마 전에 음. 제가 이제 회사 보고서 쓴다고 제미나이로 뭘 좀 음. 치는데 음. 엑셀 덧셈을 못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간단한 장표 넣어 가지고 음. 엑셀 시트에다가 이거 그냥 고객사 이름이나 쭉 몇 개 들어가 있다니까요. 정리해서 음. 그냥 합산해 줘라고 했거든요.
장표가 안 맞아, 숫자가. 그치. 제가 쳤어도 그거 뭐 5분 안에 하면 되는 건데 응. 계속 숫자가 맞으니까 이거 약에 맞춰가지고 1시간 내내 그걸 재미나게 쳤거든요. 야, 이거 왜 안 돼? 이거 왜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뭐 내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엑셀 숫자 계산을 못 하더라. 재미나이가.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이걸 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뭐 이런 스크립트를 잘못 쳤을 수도 있고 뭔가 원천 데이터가 뭔가 잘못됐을 수도 있긴 한데 이 바꿔 말하면은 이게 좀 생각이 드는 게 뭡니까 요즘에 이 제미나이가 하는 게 많이 안 맞을 오류의 가능성이 높더라고 생각보다 AI가. 그럼요. AI에는 항상 예. 환각의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그러면서 검사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봤던 뭐 뉴욕 타임즈 뭐 이런 데 뭐 사설 비슷한 거 누가 그때 올린 게 있어가지고 보니까 이제 미래 사회는 AI를 사람들이 많이 맹신할 거기 때문에 바보들이 진짜 많아질 거다. 왜냐면 AI가 말하는 게 약간 그 신의 말씀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비판적 사고가 없는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믿기 때문에 자식 교육에 대해서 그걸 되게 많이 중요해질 것 같아. 비판적 그러니까. 사고를 가진 맞아요. 그 교육을 한다는 게 네. 앞으로 21세기 이후에 이제 교육의 그거가 될 거라고 아마. 그래서 회사에서도 그 시니어가 없어지고 주니어를 안 뽑고 시니어만 남기는 이유가 주니어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걔 하는 일은 AI가 대체할 수 있는 거고 주니어들 남겨놓는 이유가 어쨌건 간에 경험치로 봤을 때 뭔가 AI가 내는 도출하는 데이터들이 이상한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봐도 그렇고 당신이 봐도 그렇고 그럼요. 그런 거를 수정하는 목적으로 남기 때문에 이제 주니어는 없어진다. 라는 걸 보면서 저는 이제 좀 올해부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더 비판적인 사고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 올해로 이제 니프로랑 엄사장 둘 다 이제 한국식 나이로 40이 됐거든요. 불혹이야. 나이가 40인가? 맞긴 하지만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제 AI라는 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대신해 주다 보니까 뭐 소위 말하는 뭐 글쓰기나 아니면 뭐 간단한 뭐 하는 것만 해도 AI에 물어보면 답을 그냥 기깔나게 해주잖아. 그러니까 인제는 어떻게 보면 그런 감사함이 있는 거죠. AI가 어떤 시대에 살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막 글도 쓰고 노가다도 하고 뭐 만들기 위해서 막 노력해 왔었 이랬던 것들이 결국은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키워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AI가 했던 결과물에 대해서 좀 창의적인 그 나만의 스타일이라는 걸 갖추고 있는 거고. 사실 근데 요즘 들어와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독서감 성분 숙제를 내준다라고 하면은 그 숙제가 될 거며 그 가지고 온 게 뭐 얼마나 인식이 될 거며 소위 말해서 무슨 뭐 회사에 이력서를 내는데 이력서에 쓴 자기소개서가 누가 자기가 직접 쓸 것이며 다 똑같을 거야 말이야 분명히 사람들이 똑같을 쓰는 게. 거라고. 그래서 이게 참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자식이 생기니까 애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이 드는 거였고 그 이제 제 스스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제 비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끼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건 진짜 제가 좀 섬뜩했어요. 예를 들면은 저희도 요즘에 많은 자료들을 사실은 GPT 바탕으로 많이 찾아보잖아요. 재미있는 GPT 바탕으로 네네. 찾아서 방송을 찍거나 하는데 물론 저도 알죠. 그게 뭐 100% 맞지는 않는다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근데 어제 제가 그 회사 보고서를 쓰면서 그 간단한 엑셀 계산도 계속 찐빠가 나는 걸 보니까 와 AI가 네. 진짜 못 믿겠는 거야 내가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제 2026년은 조금 더 이런 그런 좀 비판적이고 좀 깨어있는 사고로 올해 한 해를 살아야겠다는 게 제 인생 목표입니다. 지금 올해 한 해. 예. 좋습니다. 네. 올해 시작 2026년 첫 방송의 인트로는 이 정도로 하고 또 음. 본론으로 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주제는 이렇게 뭐 거창하게 나오는데 거창한 얘기는 아니고 사실은 그 뭐랄까 베트남의 농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뭐 전에도 뭐 전 방송도 그렇고 요즘에 계속 방송 주제로 나오는 이제 뭐 AI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인류의 미래는 어디로 가야 되나라고 해서 저도 이제 뭐 자식도 있고 이제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지 이제 우리 인류의 미래는 무엇이냐 과연 인류는 뭘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사실은 뭐 항상 이게 또 굉장히 고민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저희 인생에서는 특히 2006년 이 시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데 근데 결국 우리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어찌저찌 됐건 간에 해가지고 결국 우리 인생의 미래 산업 중 하나 농업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AI로 만들어가지고 뭐예요? 밥 먹자고 하는 거고 다. 술 먹자고 하는 거고. 결국 뭐 로봇이 대체할 수 있지만 이제 농업이 미래인 것 같고.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 참 선진 농업이 많이 안 되어 있거든요, 베트남이. 약간 기업농, 약간 뭐 큰 농장. 농업이 자동화된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이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베트남에서 이제 먼 미래적으로 사업적 기회는 사실 이게 많이 열릴 것 같긴 해요.
그런 이제 뭐 음. 한국산 뭐 미국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뭔가 좋은 그 농업 기술들 이런 거에 대한 비즈니스라든지 네. 그런데 일단은 뭐 제가 이제 방송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건 아니고 그냥 베트남이 지금까지 이제 농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과연 베트남이 뭐가 많이 나나 이런 음. 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방송 주제 잡아봤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오늘 용의 수학, 기근에서 세계의 식량 강국으로 베트남 농업의 네. 위대한 여정에 대해서 함께 한번 네, 그럼 발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간단히 생각하면 이제 베트남 이제 전쟁 이후 한 1950년도부터 해서 좀 봐야 되는데 네. 일단은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제 그 초창기 1950년도부터 이제 56년도까지는 베트남 기준으로는 어쨌든 간에 이제 제네바 협정 이후에는 이제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으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북쪽 같은 네. 경우는 공산 정권이 들어왔고 남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민주주의 정권 이제 뭐 오딘 GM이 그 정권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자본주의 정권이 들어섰는데 이제 바꿔 말하면은 이제 북부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우리가 그 흔히 뭐 영화라든지 이런 책에서 많이 본 이제 중국식 예를 들면 그 뭔가 소비에트식 공산주의식 해가지고 이런 그 이제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해가지고 이제 뭐 그런 생산성 향상을 해서 협동조합 만들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공산권 정권에서 실패했던 농업 정책이라든지 공업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까 똑같이 이제 베트남도 진행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저희 그 방송에서 한번 다룬 것 같긴 한데 그리고 호치민 선생님 이런 분들이 약간 사실은 그런 통일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그 뭡니까 집단 노동이라든지 이런 그 무슨 이 뭐 조합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약간 좀 잘못된 농업 정책에 대해서 많이 반성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1950년도부터 이제 80년도 더이마에 오기 전까지 베트남이 어떤 상태였냐면 그냥 이 좋은 토지와 이 좋은 기후를 가진 국가에서 참 밥을 먹고 살기 힘들었다는 거죠. 생산성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이 그러니까. 예. 공산주의에 가지고 있는 그 농업 정책의 실패를 결국은 겪게 되었고요. 지금 베트남 같은 음. 경우가. 근데 바꿔 말하면 이제 남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뭐 결국 이제 다문주의식 토지 모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뭐 토지 임대료를 제한한다든지 이제 뭐 지주를 뭐 제한하는 법령 같은 경우를 만들었지만 결국은 이제 북부 쪽으로 통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1950년도, 뭐 50년도 이후부터 86년도 도이머에 오기 전까지는 베트남 같은 경우가 굉장히 힘들었다. 음. 실제로 밥 먹고 살기가 힘들었대요, 이 나라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80년도 지주제를 폐지시켰고 이제 그 빈농에다 토지 분배를 하면서 협동조합을 만들다 보니까 생산성이 저하되고 아시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정권 같은 경우는 그 할당량만 채우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쵸. 문제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좀 심각한 건가요? 1헥타르당 쌀이 1.8톤밖에 안 나오면 안 된대. 이게 되게 음. 문제가 많은 정책이라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문제가 생기다가 결국 이제 86년도 이제 베트남을 바꾸는 기점이 됐던 이제 그 도이머이가 음. 되면서부터 이제 시장 경제로 전환을 하면서 더 이상 이제 쌀 같은 경우를 그런 공동 집단 뭐 하지 생산을 않고. 떠나가지고 예. 않고 예. 농민들이 알아서 키워라. 농가가 음. 자율성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 음. 생산성을 늘리라고 하다 보니 9년이 되면은 드디어 최초로 쌀 수출을 한대요. 이렇게 쌀이 많이 나는 나라에서. 결국 이 쌀 수출을 하기 위해서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건국 이후에 그 독립 이후죠. 독립 이후에 정확하게 말하면은 독립 30년이 걸렸다. 30년 음. 동안 밥 먹고 살기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인제 이제 이거 쌀 수입 국가였다가 도이머이 이후로는 예, 세계적인 쌀 수출 국가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근데 저는 이게 예. 항상 생각했던 게 그렇게 딱 주어진 일만 하고 퇴근을 하면은 '그럼 주어진 일을 많이 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해 어, 봤습니다. 많이 주면 되죠. 사실은 뭐 많이 주면 되는데 많이 주면 근데 그 숙제를 낸 사람도 일이 많아지니까 짜증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숙제를 이 쪼끔 내주니까 '쪼끔만 하고 퇴근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좀 했습니다. 당신같이 사상이 불량한 사람들은 저리 끌려갔기 때문에 저기 어디 교화소에 당신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결국 해 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2026년도 50년 기준으로는 사실은 이제 농산물 수출이 24년도 기준으로는 620억 한 630억 달러 정도 수출했다는 거더라고요, 베트남이. 네네. 그러면은 뭐 없는 거 아니에요, 재미날 숫자가. 6,500억.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 베트남은 지금. 그렇게 해서 네. 일단은 말씀드리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어디서 물건이 많이 나냐라고 얘기하면 이제 메콩강 삼각주 쪽에서 이제 그 많이 나는 거죠. 아시겠지만 이제 세계지리라는 이제 한국지리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그런 삼각주 지역이 이런 뭡니까 이제 그 퇴적물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게 농사짓기가 좋은 지역이고 예. 기름지고 뭔가 잘 그렇죠. 나오고.
그래서 이제 남부 쪽에 있는 매콩 삼각수, 예를 들면 이제 뭐 펀터니 이런 동네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많이 들어본 음. 동네가. 그런 쪽 멘떠이. 같은 경우가 미엔떠이죠. 이제 그런 쪽이 뭐냐면 이제 베트남에 있는 쌀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대요, 여기가. 아, 여기가 50% 생산을 합니까? 여기서만? 여기서만 한 50% 정도 나온다 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남부 쪽 그런 쪽이 네. 인제 50% 정도 생산을 하고 있고, 네. 이제 거기서 인제 또 나오는 게 뭐냐면은 뭐 아시겠지만 삼모작 하는 거고 이 나라는. 거기서 이제 네. 추가로 하는 게 베트남에서 유명한 이제 뭐 타이거 새우 남부 쪽에 많이 나지 않습니까? 타이거 새우 이런 거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뭐 메기류 저희 했던 그 뭡니까 그 뭐 팡가시우스 이런 그 매콩 메기 황가시. 그런 거 양식 같은 걸 많이 하는데 남부 쪽에는. 네.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열대 과일들 뭐 두리안, 망고 이런 거 같은 경우가 남부 쪽에서 많이 나는데 특히 인제 두리안 같은 경우가 북부 쪽에서 이제 기후 문제 때문에 많이 안 자라다 보니까 남부보다 북부가 훨씬 비싸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네. 기억나는 게 저희 와이프랑 그 호치민 쪽 놀러를 가면은 그 항상 그 두리안을 많이 먹으려고 하더라고. 남부보다 북부보다 싸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부에는 어쨌든 간에 그런 유통 인제 그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비싼데 그런 게 있었고, 뭐 중부 같은 경우는 인제 중부 쪽에 있는 고원지대가 이제 보니까 이제 뭐 딱락이나 이제 라이까 뭐 잘라이 이런 쪽이 이제 로부스터 커피 쪽 많이 나는 얘기라고 하네요, 저기. 커피라든지 이제 뭐 그런 거 많이 나오고, 그리고 뭐 후추 이런 쪽도 중부에서 많이 난다고 하네요, 보니까 후추. 그리고 이제 뭐 네. 그 고무도 이제 뭐 이거를 아니 또 뭐 농업이라 봐야죠. 고무 나무잖아니까. 그런 거를 해가지고 이제 중부 쪽에서는 그런 이제 뭐 다년생 경제 작물들, 예를 들면 커피, 뭐 캐슈넛, 뭐 고무 이런 쪽 해가지고 이제 후추 이런 걸 재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후추는 또 유명한 게 이제 한국분들이 그 여행 많이 가는 거 어딥니까? 저기 푸꾸옥 후추가 유명. 네, 푸꾸옥이 거기가 또 전통적으로 베트남에서 또 후추가 유명한 동네죠, 거기가. 이제 중부 쪽이 보통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뭐 최근에는 이제 이게 베트남에서 약간 문제 같은 게 뭐냐면은 두리안이 중국 애들이 엄청 많이 사 먹다 보니까 많은 농부들이 기존에 있는 제품들을 두리안으로 많이 갈아치운대요. 그래서 왜냐면 중국 애들이 두리안을 너무 많이 사 먹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번에 방송 말 한번 얘기한 것 같은 저희도 그 뭡니까 길거리에 요즘엔 그 두리안 전문점이 많이 생긴다. 과일 가게가 아마 그런 영향인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그건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있었고, 뭐 북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홍강 한국주라고 해가지고 저기 이제 북쪽에 있는 삼각주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쌀이라든지 이런 거 수요가 한다고 하지만 이제 남부보다는 적고,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차가 좀 많이 또 난다 그러네요, 보니까. 특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삼성이 있는 그 타이ngu엔 지역 같은 경우가 또 차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베트남에. 그쵸. 그렇죠. 그런 북부 지역들, 이제 북부에 있는 상한 지방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자주 이제 생산을 하는 제품들이 이제 차 제품들 같은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로 또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베트남이 저기 많이 나긴 하지만 유명하지는 않은 것 같아. 근데 이것도 사실은 브랜드 이미지가 좀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그게. 중국이나 일본은 차에 대한 이미지, 다도에 대한 이미지가 좀 있는데 사실 베트남 자체로는 차 문화가 있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그냥 길바닥에서 먹는 우리로 치면 생수가 그냥 짜다일 뿐이지 뭐 베트남에 무슨 뭐 특화차가 있고 그거를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즐겨 마신다 이런 느낌은 또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또 많이 합니다. 차를 끼는 먹는데 그 음. 뭐랄까요? 참 애매하긴 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뭔가 차 예절이나 문화가 잘 돼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치. 그 차를 많이 그런 먹는 거는 그냥 어떤 예. 사무실에 가면 항상 그 조그만 차가 있어요. 컵에다가 그 네, 잔이 있어 가지고 차가 있어요, 그 그냥. 보온병에다가 한 두세 번 이제 걸쳐 가지고 예. 차 싣고 차를 주는 문화가 있다. 그냥 그 정도지. 그렇죠. 무슨 예를 막 들면 그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그 다도 문화가 있거나 뭐 그렇진 않죠, 아. 베트남이. 그렇죠. 근데 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사실은 그 국가의 이미지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진짜 베트남에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가 나더라도 이게 메이드 인 베트남은 솔직히 말하면 좀 그렇거든, 사실은. 이게 농산물이 예를 들면은 좀 고급적인 느낌이 안 들잖아, 사실 이게. 예를 들면 똑같은 녹차를 해도 저기 메이드 인 재팬 해가지고 뭐 삿포로 붙으면 사실은 이제 뭐 좀 더 이제 비싼 거고, 예를 들면 그 아닙니까 뭐 그 중국 차도 뭐 운남성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여기 뭐 그 마오쩌둥이 좋아했던 뭐 있잖아 뭐 청나라의 뭐 마지막 황제가 좋아했던 차 이런 느낌 나야지 사실 좀 있어 보이는 거지. 그런 좀 뭐랄까 그 브랜드 이미지가 조금 그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왜냐면은 기존에 사실은 차라는 것들이 제 생각에는 뭐냐면은 과거에는 사실은 이게 약간 과거도 그렇죠.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사실 필수포차 느낌이 강했고, 왜냐면 물이 안 좋은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게 끓여 먹었어야지 사실은 이제 그 위생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 21세기는 사실은 차가 그런 의미로 먹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사치품 같은 느낌 건강, 아닙니까? 그렇죠. 사치품 사치품. 그쵸. 그렇죠. 그런 느낌인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뭐 베트남 차라는 거 붙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좀 국가적인 브랜드 이미지 떨어지지 않냐? 그 베트남에서 수출을 많이 하는 것들이 보면 이제 뭐 임산물 및 목재 가구 이런 게 막 160억 달러 정도 이렇게 수출을 한다 그러네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세계 5위권 정도 되는 수출국인데 근데 이건 뭐 조금 재미나게 좀 다를 수도 있는 게 사실은 뭐 베트남이 조금 약간 그건 안 좋은 게 있어요. 나무가 그렇게 좋진 않다 그러더라고 수출용 나무로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나무 합판을 많이 만드는데 네. 원목 수출 자체는 힘들대요. 왜냐면 이게 그 나무 자체가 이렇게 원목을 수출하려면 이렇게 곱게 자라는 나무들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이게 그 뭡니까 침엽수처럼. 쭉쭉 뻗은 거. 베트남은 그런 나무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약간 조금 경쟁력은 떨어진다고 들었었고 아마 그 목재 가구라는 게 그런 그 가공품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아마 그런 그 뭐 파티클로 만든 그런 나무 보드라든지 가구 같은 거에서 가공을 해서 나가는 것 같은 경우 있을 거라 가지고 이게 세계 5위 수출권이야 그러고 그리고 수산물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나라가 길다 보니 이게 또 세계에서 굉장히 또 그 그쵸. 글로벌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하네요. 특히 제가 알기로는 한선도 새우 이런 되고. 거는 네, 새우는 엄청나게 많이 판매한다 들었어요. 지금 이거는 한국에서만 타이거 새우 많이 먹는 게 아니고 유럽, 미국 해가지고 수출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커피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전 세계 2위 국가 수량으로 치면은 보통 이제 1위가 브라질. 제가 알기로는 한 번씩 이제 브라질에서 병충해 돌고 하면 베트남이 한 번씩 1위 하는 뭐 순간도 있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뭐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채소 및 과일.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제미나이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제 두리안 수출이 40억 달러 돌파했다고 하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중국 애들이 두리안을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많이 심어가지고 수출 많이 한다라는 거고 캐슈넛도 이제 부동의 1위의 수출국인데 이거는 그 저희도 방송에서 한번 다룬 얘기인 것 같은데 캐슈넛이 나는 게 아니라 캐슈넛을 수입해서 가공해서 수출하는 가공을 게 1위다. 1위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쌀 같은 경우는 뭐 이거 추정치라고 하네요. 그냥 확정은 아닌데 아마 세계 3위권에 드는 쌀 수출국이라고 하네요. 베트남이. 그리고 뭐 후추 같은 경우도 뭐 세계에서 1, 2위를 다툰다고 합니다. 단순히 후추라는 제품에 대해서 수출량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제 뭐 베트남의 주요 수출 시장은 아시아 쪽에 많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 미국이 이제 양대 축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고 미국과 중국이 이제 베트남 전체 무역액의 한 46%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이제 이런 그 농수산물 관련해서는. 그 말이 뭐냐? 그 좋은 거는 다 미국이랑 중국으로 간다. 우리가 먹는 그 관광지에서 먹는 뭔가 캐슈넛 그 좋은 건 없다. 다 미국이랑 중국으로 가 롯데마트에서 있다. 파는 거는 좋은 건 아니고 중국이랑 미국 가 있다. 우리가 먹는 두리안 없고 다 중국에 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타이거 새우 좋은 건 다 미국에 가 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상품성이 어쩔 수 좋은 없- 거를 돈 주고 팔아야지 비싸게.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 한국만 해도 사실은 아직 요즘은 좀 역전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예년만 해도 사실은 그 뭡니까 좋은 해산물들 같은 경우 다 일본 수출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도 뭐 그래. 특히 제가 알기로는 뭐 가리비 이런 거는 뭐 좀 좋은 거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 일본 갔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이제 가리비, 굴, 뭐 수많은 식재료들 같은 경우는 갔기 때문에 그런 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국이 이제 두리안이나 이제 캐슈넛 같은 경우를 엄청나게 많이 사가네요. 그래서 일단은 2025년도 기준으로는 상반기에만 베트남 캐슈넛을 한 6억 6천억 정도 사갔다네요. 5억 2천만 달러 정도. 예. 미국보다 캐슈넛을 많이 사갔다. 많이 사갔네. 많이 사갔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많이 사가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우나 팡가시우스 같은 이제 수산물들 팡가시우스 이게 아마 이제 그런 우리 뭡니까 그 시푸드 필렛 만들고 할 때 쓸 것 같아요 미국 애들 무슨 약간 뭡니까 그 시베스 튀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실제로 그 농어 같은 거 쓰기 비싸니까 이런 민물고기 튀지 않겠나라는 거고 네. 그럼 목재 가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많이 조립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좀 수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EU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커피들 이제 이런 거랑 이제 뭐 고급 과일들 같은 경우가 이제 베트남산을 많이 사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추가로 볼 것들이 이제 뭐냐면은 그럼 이제 베트남에서 무엇을 많이 수입을 하냐? 그래서 뭐 하는 게 보면은 이제 동물 사료 같은 경우는 엄청 수입을 많이 한다네요, 베트남이. 그래서 65% 정도 거의 뭐 절반 이상을 외국에서 사료 원료로 수입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그 주 수입하는 것들이 이제 뭐 옥수수,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대두 뭐 이런 것들 사가지고 이제 그거를 수입을 해가지고 동물 사료로 가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베트남에도 뭐 CJ 이런 그 기업들이 그 사료 공장을 지었을 거예요, 베트남에 아마. 네. 그런 것들이 뭐냐면 아마 이제 베트남에 들어가는 이제 동물 사료 같은 경우도 이미 좀 내재화를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지 않겠냐라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비료 같은 경우는 수입을 많이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거의 한 48%, 50% 가까이 지금 수입을 받고 있고, 예. 수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러시아, 라오스 이런 데서 있다는데 라오스가 뭐 비료가 유명한지 모르겠지만 뭐 대부분의 많은 비료들 같은 경우는 중국이 수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베트남은 세계 최대의 캐슈넛 가공국이지만 또 음. 세계에서 가장 캐슈넛을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 중 하나래요. 가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맞는 말이지 그게. 그러니까 아. 주로 어디서 수입을 하냐고 들어보니까 캄보디아에서 수입을 많이 한대네. 캄보디아, 음. 코트디부아르, 또 가나 이런 국가들? 그런 국가들 통해 가지고 지금 수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게 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베트남이 아직까지도 농업화가 참 자동화라든지 이런 기업농들이 많이 없는 상태예요. 사실 이게 한국도 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농민들의 좀 민감한 밥벌이랑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 그런데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대기업에서 이런 농업들 이런 수산업에 들어가 가지고 진출하는 걸 좀 많이 음. 반대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네. 그런데 그런 한국도 그런 상황인데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그런 경험이 있어 가지고 네. 이게 좀 이슈가 있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도 베트남 정부에서 좀 의도적으로 늦추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게 음. 아직까지 베트남이 도시화율이 낮지 않습니까? 다른 맞죠. 선진국들에 아. 비해서. 그러다 아. 보니까 이제 그런 농업 어쨌건 자동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음. 농촌에 있는 잉여 인력들이 다 도시라든지 다른 그쪽으로 빠져들 건데 음. 사실은 그쪽에 대한 아직 인프라라든지 그런 주택 공급도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제 느낌상은 조금 베트남 정부가 좀 의도적으로 좀 늦추진 않겠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튼 음. 뭐 최근에는 이제 베트남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그래서 제가 뭐 볼 때는 베트남 정부가 돈이 예. 없거나 아니면 안 쓰고 싶어서 그런 거 같지 않나 생각은 하는데, 한국 같은 예. 경우에는 뭐 웬만한 그런 농촌이 가면 스마트화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뭐 제 지인이 음. 오리 농장, 닭 농장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뭐 몇만 마리씩 키우고 그걸 막 팔고 하는 것들을 하는데, 스마트 농장이다 보니까 실제로 뭐 그냥 딱 하면은 뭐 공기 순환되고 딸깍 하면은 시간 맞춰 가지고 물 나오고 사료 나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음. 거기에 기술은 오히려 생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인제 농장을 운영하는 관리주의 최대의 난제이면서 뭐 그런 거지, 뭐 밥 주고 물 주고 하는 것들은 다 되는데, 베트남에서는 아마 그렇게 스마트화된 데가 거의 없을 것 같고, 없었던 게 정부 지원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항상 한국 이런 규제나 아니면 정부 지원이 껴야 되는 사업들에 베트남 진출을 뒀다 보면은, 한국에서는 뭐 예를 들면은 뭐 국산 그런 폐기물 분쇄기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이걸 의무적으로 사게 하니까 그런 농가들이 다 사고, 그걸 제조하는 기업이 베트남에 이런 농가들이 많이 있지, 팔아야겠다 하여 넘어와 음. 보면은 그 기계를 알죠, 살 수 알죠. 있는 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정부에서 그런 지원 안 하거든. 근데 정부에서 이런 지원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 근데 이거를 뭐 억지로 늦춘다 이런 게 아니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한 탓이 아닐까? 혹은 뭐 생각을 해 봅니다. 뭐. 그렇죠. 그리고 음. 돈이 없죠, 사실은 베트남 정부가 돈이 여기에 없죠. 대해서는. 예. 돈도 없고 두 번째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인제 좀 주위에 좀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면 뭡니까 어쨌건 간에 그런 뭐 신기술을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음. 그게 예를 들면은 앞에 전 단계에 무언가를 도입을 했어야지 사실은 음. 그다음 기술이 나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법규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베트남 음. 좀 그게 부족한 것 같은 게 예를 들면은 그 평생 농약을 안 써본 국가에 음. 농약을 관련된 법 규정을 만들려고 하면은 이게 쉽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뭔가 만드는 정책이라든지 그런 법을 만들 때 예를 들면 "모든 농가에 농약을 보급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음. 기존에 농약이랑 비슷한 걸 쓴 경험이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그거를 그 법을 변경을 해 가지고 이제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런 그런 뭐 AI라든지 이런 좀 농업 자동화 이런 거 기술에 관련해서 좀 아직까지 기존에 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네. 신규로 뭔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 좀 트러블이 있다라는 얘기 좀 들었는데 오늘 네. 그냥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라서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튼 뭐 이게 뭐 지인이 하시는 사업이랑 연관된 거라 가지고 제가 좀 얘기를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여튼 뭐 네. 일단 뭐 한 게 보면 이제 특히 이제 농수산업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베트남 정부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진다고 하네요. 이런 뭐 음. 그런 자동화 그리고 뭡니까 그런 신규 농업에 대해 기술에 대해서는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인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하는 게 이제 새우 농장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음. 식으로 이제 뭐 AI 시스템을 도입해서 뭐 이제 새우 수확량을 이제 올리거나 아니면은 그런 뭐 영화 장치 같은 경우는 달아 가지고 인제 그런 새우들이 좀 더 뭐 이제 빵이 커지든지 약간 수확량이 느는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하는 것들을 도입을 했다고 하네요, 베트남 정부에서. 그리고 음. 인제 저도 얼마 전에 베트남에서 뉴스 같은 걸로 본 것 같은데
드론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비료 살포하고 농약 뿌리고 하는 거는 이제 베트남 어. 정부 특정 이제 시도에서도 이제 시작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어. 이게 지금 보니까 나오는 게 이제 빈투언시 이런 데서 이제 두리안리 커피 농장에 이제 원래는 10일 이상 걸렸던 거를 드론을 통해 가지고 이제 3일 안에 끝내게 됐다라는 거래 가지고 이제 근데 예. 이거는 그냥 뭐 또 쓸데없는 소리일 수 있긴 한데 음. 10일 걸리던 거를 2.5일로 단축을 시킬 거면은 그냥 사람을 4배로 쓰면 되는 거잖아. 근데 사람보다 싸잖아 이게. 근데 그렇게 치면은 드론이 음. 사람보다 싼가? 베트남의 인건비가 더 싸지 않을까요? 그 이제 아로 계산해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아. 그 중국에서 이런 거 좀 지원을 많이 해줄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뭐 예.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꼭 그러니까 베트남이 굳이 농업에다가 돈을 많이 안 쓰는 이유는 그렇게 음. 치면 인건비 절감할 거면은 베트남에 있는 그 수많은 아파트나 그런 뭐 이런 데 있는 그 주차하고 관리하는 인원들 다 빼버리고 거기다 그냥 자동 주차하는 시스템 갖다 놓으면 되는 건데 그 음. 인건비보다 저기 시스템보다 사람이 싸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 뭐 생각이 그 맞을 들었습니다. 겁니다. 그것도. 예. 그게 사실은 그 베트남이라지 그 동남아 국가에서 로봇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 아직까지 사람이 싸긴 싸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 그럴 수 없긴 한데. 아, 뭐 어쨌간에 도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네. 이제 뭐 지구 변화 위기에 따라 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 좀 베트남 정부에서 많이 좀 신경 쓰고 있다네요. 최근에 네. 이제 메콩강 삼각주 이런 데서 이제 뭐 저탄소 쌀 이런 거 이제 유럽 수출하기 위해서 음. 프리미엄 쌀 같은 경우를 해가지고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이제는 또 이게 많다고 하네 보니까 어업들이 그 약간 그 뭡니까 그 남획 불법 어획 이런 거는 되게 네. 많대요 베트남이. 지금 생각하면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뭡니까 한국도 맨날 그 이제는 그게 생겼잖아요. 금옥이라고 해가지고 음. 이제 특정 기간에는 특정 그 뭡니까 그 산란기나 이런 때 인제 물가 잘 안 어 되는 기간들. 그렇죠. 그 특정 품종의 물고기들을 안 잡거나 사실 네. 요런 것들이 있었는데 베트남은 사실 그런 거 없이 제가 봤을 때 그냥 아직까지도 뭐 그 닥치는 잡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예. 거기다가 이제 뭐 그런 뭐 불법 어획 이런 게 안 많겠어요, 베트남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꼭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유럽 애들이 좀 시비를 많이 걸잖아. 음. 그래가지고 이제 유럽 연합 같은 데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그런 보고 안 된 불법의 이제 어업 같은 그쵸, 경우는 좀 그쵸, 그쵸. 조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예. 베트남 정부에서는 2025년까지 이제 모든 어선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등록을 하고 음. 실시간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제 베트남 그 어선들이 적법하게 네. 조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베트남은. 음. 그리고 이제 뭐 또 추가로 여기 뭐 제가 PPT 안 넣었었는데 이게 지금 그런 그 최근에 이제 그 저희 지인 중에 그런 이제 식품 유통 쪽으로 이제 거장분과 제가 커피 먹을 기회가 있어 좀 먹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베트남이 참 부족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표시 관리가 그렇게 안 된대요. 베트남이 수출을 못하는 이유가 좋은 품종들이 많은데 네. 그게 아직까지 그런 그 균일하게 그 뭔가 퀄리티 컨트롤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어. 똑같은 맛에서 똑같은 제품을 만들더라도 이게 예를 들면 고추가 하나는 5cm고 하나는 7cm고 하나는 10cm가 나온대. 음. 그러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그 소팅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 그쵸. 고르든 기계를 어. 고르든 해가지고 그런 우리 뭡니까 그런 S 그레이드 고추를 만들기 위해서 그 10cm짜리를 음. 모으기 위해서 사실은 뭔가를 과정을 거치는데 베트남은 아직까지 그게 잘 안 되는 단계다 보니까 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뭡니까 그 품종 같은 게 잘 안 된대요. 그게 베트남이. 음.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베트남에서 제가 그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베트남에서 좀 제가 볼 수 있는 사업 기회 중 하나가 한국에 있는 그런 뭔가 농수산물 관련해서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베트남에 적용을 시킬 수 있으면은 약간 좀 뭐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좋습니다. 뭐 이상한 소리를 길게 했는데 아니 오늘 굉장히 유익한 소리를 하신 것 같고 뭐 예, 베트남 농업의 현재와 미래 인제 양에서 질로 전환이 돼야 된다. 수입 의존성이 큰데 그 향후에는 또 수출로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기후 변화는 위기이자 기회 뭐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베트남 농업이 이렇게 해서 우리 그 못 먹고 살던 때부터 도이모의 이후로 강하게 변화가 돼서 수출 위주의 국가로 바뀌었고 또 지금 현재 어떤 를 수출하고 있고 어떤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배워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상당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일단 농업 쪽으로는 농수산물 쪽으로는 포텐셜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지금보다. 왜냐면은 음. 이게 나라가 길다는 게 사실은 큰 장점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쵸. 북부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있는 그 날씨가. 기후부터 해서 남부에 있는 그런 진짜 아열대성 기후까지 다 누릴 수 있다는 게 사실 이 나라의 큰 장점이고 음. 바꿔 말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긴 해안선을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그런 수많은 그 해산물들. 수산물들 예, 이런 것도 같은 경우는 잘 가공을 해서 팔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좀 저희가 베트남에 투자를 했을 때 사실은 기존에는 맨날 뭐 전자업계니 뭐 조립업계니 뭐 자동차니 뭐 이런 음. 것만 사실 투자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 대한민국이랑 베트남에서 좀 더 협업할 여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쪽으로도 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긴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방송 이 주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죠. 그래서 예. 네, 충분히 오늘 이야기 나눌 네. 주제는 베트남의 대박 성공 사례로 알려져 있는 한국 요식 프랜차이즈 두끼의 성공 사례에 대해서 프로가 준비한 내용들을 통해서 어떻게 성공했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음. 합니다. 요걸 대단한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베트남에서 최근에 이제 뭐 한국 식당들이 많이 생기곤 했어요. 그리고 한국 아, 식당도 원래 많았지만 근데 이제 저도 어제 지인과 이제 그 저녁 식사 드리기로 했어 가지고 가 봤는데 그 기존에 이제 한국 식당에 있던 한인들이 많이 사는 그 중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아, 중화 스트리트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기존에 있는 한국 식당들이 한국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야 이제 이 동네 한국 사람들 빠져나가면 누가 사냐. 그냥 상권이 음. 죽었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중국 거기 사건들이 들어옵니까? 중국 식당이 첫 번째로 말하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지금. 중국 러우 그런 것 식당, 같아요. 꼬치 아, 식당. 그게 뭐냐면 이제 이제 중국이 베트남 이제 자본 투자가 본격화됐다는 걸 느껴졌고 두 번째가 아, 뭐냐면은 거기에 있던 한식당들이 고객 타겟들을 바꿨거든요 인제. 뭐냐면은 기존에 한국 사람이 위한 음식들을 만들다가 한식당들이 지금 인제 지금 글로벌로 거의 베트남 사람이 고객이 제가 볼 아, 때 한 70-80% 씩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이거 현상을 보니까 이게 호치민 출장 가서 제가 느꼈는 게 그 한인타운들이 많이 살던 그 푸미흥 지역도 보니까 요즘은 베트남 손님들이 되게 많이 왔더라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제가 그런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 뭐 K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그런 국뽕빌 음, 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확실히 그 한국 음식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게 일단 뭐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거는 진짜 베트남 음, 사람도 그렇고 뭐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많이 먹더라고. 실제로 요즘에 그 미딩 음, 쪽 식당 가면 중국 사람들도 많이 와요, 한식당에. 생각해 보면 음, 한식이 괜찮거든. 비슷한 값 주면은 반찬도 주고 아, 맞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뭡니까 반찬도 주고 뭐 이것저것 쌈도 나오고 하는데 일식 시키면은 요만한 간장 종지 같은 데 야채 그치, 담으면 그치, 그것도 그치. 3,000원씩 받으니까 사실 일본 아, 사람들도 그렇게 먹는 게 됐으니까 먹지만도 사실은 뭐 기분 안 좋을 거 아니야. 그 맨날 시킬 때마다 돈 주면은. 근데 한국 가니까 다 공짜로 그럼요. 주니까 아시지 맛있죠. 않습니까? 아, 이제 그 말씀드리는 게 그런 상태고 그래서 인제 한국 식당들이 뭐 예전 비해서는 참 많이 늘어났다. 장사가 잘 되고 음, 있다라는 걸 하면서 한번 다루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러면 인제 그런 그 수많은 한국 식당 중에서 과연 뭐가 제일 잘 되고 있냐라는 걸 했을 음, 때 뭐 처음 딱 떠오르는 게 저는 이거였거든요. 두끼 떡볶이. 이게 진짜 베트남에서 그렇죠. 지금 엄청나게 잘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런 그 두끼 떡볶이가 지금 베트남에서 뭐 왜 잘 되는지, 얼마나 잘 되는지 음. 뭐 요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뭐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좋지 않겠냐라고 싶어 가지고 방송 주제를 잡았습니다 지금. 예. 네. 뭐 따로 스크린에는 뭐 두끼 로고나 이렇게 나온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국에도 많이 있는 그 두끼 떡볶이입니다. 떡볶이 예예. 뷔페라고 하죠. 거기 가면 뭐 이 치킨도 먹을 수 있고 소시지도 먹을 수 있고 떡볶이를 뭐 네. 다양하게 종류별로 뭐 라면까지 넣어 가지고 끓여 먹을 수 있는 그 프랜차이즈인데 베트남에서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로 얘기를 하면은 제가 뭐 이걸 찾아보려고는 안 했는데 찾아보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 회사의 음. 지분 구조가 나오네요, 보니까. 아, 근데 이게 그 두끼 떡볶이 베트남 지사 같은 경우는 보니까 마스터 두 프랜차이즈 그렇죠. 두끼에서 아, 하는 게 아니에요. 아, 두끼라는 게 보니까 원래는 그 주식회사 다른이라는 회사가 음. 두끼 한국 본사 이름이라 그러더라고 보니까. 네. 다른이라는 회사가 아마 여러 가지 외식 프랜차이즈를 할 건데 네. 그중에서 이제 대표 브랜드 중 하나가 두끼 떡볶이다라는 거고요. 근데 네. 인제 베트남에 있는 이 두끼 떡볶이를 판매하는 곳은 이쪽이 아니고 디비나 서비스 유한 회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음. 이 회사가 두끼의 아까 당신이 말한 것처럼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따와 가지고 베트남에 있는 네. 시장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이제 운영 판매를 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걸로 일단 방송을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래서 이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사 주소랑 뭐 주요 경영진까지 다 나와요. 마이클 로빈스라는 분도 있더라고 보니까 이게. 는 보면은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이거는 뭐 이제 제미나이 통한 거라 가지고 100%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보시면 김완엽 씨라는 분께서 이제 베트남 진출 초기에 이제 시장 공략을 했고 그래서 이제 네. 김성기 대표 공동 대표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분이 네. 이제 베트남 북부 및 중부에 있는 그 주요 매장에 이제 그런 지점들을 자기가 가지고 계신 것 같아. 음. 그리고 인제 여기서 궁금한 게 마이클 로리스라는 분이 등장하는데 이분이 인제 대외적인 CEO를 하면서 이제 네. 법인의 거버넌스와 글로벌 협력을 담당한다라고 하는데 아마 제 느낌상 인제 그런 뭐 투자 같은 걸 이제 받지 않으셨나 싶어요 사실은 이게. 마스터 음. 프랜차이즈 받는 게 제가 듣기로도 이게 돈이 꽤 든다 그러더라고. 음. 예전에 뭐 이거 좀 뭐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기억나는 게 그 교촌 치킨이라는
예 그거를 이제 베트남에 누가 프랜차이즈를 받고 싶어 가지고 네. 그때 문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마스터 프랜차이즈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5억에서 20억을 요구했다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교촌 쪽에서. 해외 예. 프랜차이즈. 그게 뭐냐면은 기존에도 인제 이거 뭐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이거 확실한 건 아닌데 기존에도 원래 교촌 쪽에서 인제 해외에서 마스터 프랜차이즈 권한 받아 가지고 판매를 했을 때는 어쨌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줬대요. 그 회사 브랜드 예. 이미지라든지 이런 거를 뭐 예. 그 신장시키는 일이다 보니. 근데 인제 그게 어디였더라? 일본인가 미국에서 엄청 잘 돼 버리니까 음. 교촌 입장에서도 '약간 뭐 짤 필요 없겠네.' 아 라는 생각이 직접 갈 들어 걸 뭐 이런 걸 생각할 그렇죠, 거고. 그렇죠. 직접 갈 걸 '아 이럴 거면 싸게 어. 줄 필요가 없겠네.'라는 이제 그 어. 판단을 서시다 보니까 그래서 음. 그다음부터는 외국에 내는 프랜차이즈에 비해서 마스터 프랜차이즈는 좀 비싸게 받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음. 기억하기로도 베트남에 누가 내려고 했다가 그게 뭐 20억 인가를 불러 가지고 이제 뭐 단순 계산으로 닭을 몇 마리를 팔아야지 20억 을 이제 ROI를 맞추겠냐 해서 아 접으셨다는 얘기를 누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예. 그래서 뭐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시 정리를 하자면 베트남에 있는 두끼 떡볶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받으신 이제 그 회사에서 디비나 네. 서비스라는 데서 지금 DIB나 운영을 그렇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2018년도 그 1호점을 호치민에 냈었네요. 근데 지금 얼마 2016년도 기준이니까 2026년이니까 한 7년 8년 됐네 지금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한 개 지점을 호치민에 처음을 냈고 이제 일군에 있는 약간 로드샵 같은 쪽으로 해서 냈다고 하네요. 이제 1호점 그 위치는 안 찾아봤는데 아마 그 중진 상권에 내셨을 것 같아요. 아마 네. 그러면 해서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해서 매점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 해 가지고 갑자기 엄청나게 이제 그 두끼 베트남이 아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두끼 매장 합친 것보다 많은 걸로 제가 알아요, 여기가. 그래서 음. 그렇게 해서 인제 2021년도까지 해서 한 100 개까지 지점을 확장을 했고 그러면서 인제 네. 두끼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인제 그 해외 지점 중에서도 가장 많은 지점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네. 주로 이제 입점하는 쪽이 뭐냐면은 이제 대도시들 이제 음. 하노이, 호치민, 다낭 이런 기준으로 해서 인제 그 빈콘몰, 롯데몰 같은 데다 이제 주로 내기 네. 시작했고 이제 22년도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120 개까지 지점을 늘리면서 이제 이때부터 네. 인제 그 지방 쪽으로 공격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인제 뭐 하이퐁크, hinton, 이제 그쵸, 건터 그쵸, 그쵸. 같은 이제 예. 지방에 있는 대도시들, 중소도시를 위주로 해서 인제 2-3선 도시로 품기 시작을 했고 2025년도 기준으로는 지금 그 지점이 130 개가 넘는다고 하네요. 지금 여기가 103기 정도.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두끼가 확장을 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음. 그렇게 해서 지금 입점 전략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일단 빈 그룹이 들어가 있는 쇼핑몰에는 거의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2 층이나 3 그렇죠. 층 이런 데 자리를 항상 잡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뭐 두끼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사업 전략 같은 거 뭐 뒤에서 잠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안정적인 유동인구가 확보되는 그런 대형 음. 쇼핑몰 위주로 공략을 음. 했고요. 근데 이 음. 말은 뭐냐면은 기존에 이미 좀 일정 부분 자본이 있으신 분들이 전문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그쵸. 이게 간단히 그냥 뭐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그냥 두끼 찾아가서 네. 마스터 프랜차이즈 주시오라는 이런 개념은 아니신 것 같고 아마 이 예. 사업을 시작하셨던 분들이 그런 일정 부분 자본을 가지고 이제 음. 거기 찾아가 가지고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받은 다음에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음.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동인구가 많은 확실한 위치에다가 인제 음. 진행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제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좋아졌다는 거죠. 예를 음. 들면은 그 이제 길거리 음식인 떡볶이가 아니고 그런 쇼핑몰 입점을 하고 있다 보니 좀 더 약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낼 수도 있었고 음. 그런 이제 유동인구들이 많고 하는 식당들에서는 되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것도 잠깐 잘 생각을 한 게 베트남이 덥지 않습니까? 그 덥기가 잘 덥죠.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마케팅과 홍보도 있지만 그 압도적으로 줄을 서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괜히 줄 서서 먹어야 될 것 같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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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런데 그 더운 막 외부 매장 같은 경우에 있으면은 그 줄 서기가 쉽지 줄 서기가 않거든.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아 그런 홍보 효과 처음에 냈을 때도 아마 그 초창기 홍보 같은 경우도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음. 그 대형 쇼핑몰이 내는 게 더 좋았을 거라고 판단하셨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음. 진행을 해서 지금 130 개까지 매장을 늘렸다. 음. 예. 그래서 일단 2023년도 기준으로 두끼 떡볶이가 연간 매출액 추정치가 1조 2천억 원이네. 그만해요. 그럼 한 500억 정도 버는 거잖아요. 600억 정도. 그쵸. 또 맞죠? 600 억이 넘게 벌죠. 600. 그런데 음. 전년 대비 비교했을 때는 뭐 100%씩 성장을 한대요, 지금. 그러면 이거 음.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고, 음. 뭐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도 뭐 200%씩 성장을 한다라는 얘기라 가지고, 이게 음. 뭐냐면은, 이제 매장이 늘어나다 보니 그에 맞춰 가지고 이제 바잉 파워도 음. 늘어나고 이제 유통과 운영 같은 경우가 이제 정상화되다 보니까 수익 같은 거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네. 생각보다 많이 버네요. 23년도 기준으로는 한
600억에서 700억 정도 버는 거고 아까 130개 네. 매장으로 계산했을 때 매장 하나당 한 6억에서 7억 정도 버는 거네요, 지금 보면. 네. 그렇게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계속 성장을 하는 상태고 하고 있고 그 매장당 월 평균 얼마 정도 버냐는 걸 6억 정도 벌려면 한 월에 한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번다는 거죠, 이게. 그쵸, 맞죠? 그쵸, 그쵸. 5천, 6천만 원 정도 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장 하나당에서 5천, 6천만 원 정도 월 매출 정도가 난다라는 거죠. 네. 음. 하루에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면 하루에 한 1천만 원씩 파는 건가? 아니잖아. 5천만 원이면 하루에 한 400에서 500만 하루에 원 정도 한 파는 거는 400만 원 정도 파는 거네요. 그렇게는 아니죠. 그렇게 치면 열흘이면 그게 나오는 거고 하루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판다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하루에서 100만 원, 네. 200만 원. 왜냐면은 네네. 손님이 보면은 아시겠지만 항상 줄이 서 있고 그 점심 장사하면 한 100명 정도 넘을 것 네. 같아요, 하루에. 맞죠? 네. 100에서 200명 정도 오기 때문에. 100명에서 200명이 넘게 올 텐데 이게 뭐 한국에서는 장사 잘 되는 집이 100만 원, 200만 원 뭐 큰돈은 아닌데 이 예, 객단가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진짜 쉬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앉으면 오래 먹으니까 이 객단가 회전수 생각하면은 예. 베트남에서는 '잘 버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또 하게 되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쓰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게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제가 창업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찾아보니까 나오진 않아 가지고 본사에 문의를 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고정적으로 100명 이상의 손님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음. 생각보다 이 ROI 회수가 좋아 가지고 인제 프랜차이즈를 찾는 분들이 많다라네요, 이쪽에 대해서는. 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거 알아봤던 사람한테 들어보면 한 3억 뭐 이렇게 4억 이렇게 드는다고 했던 것 같아요. 3 억에서 빈컴 4억 이런 정도. 몰에 들어가려고 하면 3-4억 정도 들어야지 음.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인테리어 비용이랑 이렇게 저렇게 해 가지고 하면은 근데 뽑는 건 또 생각보다 베트남 내에서는 금방 회수가 된다라고 들었던 것 같고 생각보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음. 여기서 이제 분석하는 거 5억 정도로 했을 때는 한 5년 정도면은 인제 뭐 뽑는다라는 얘기라 가지고 예. 5 년이면 빨리 뽑는 건 아닌데 5 년이면 엄청 오래 걸리는 건데. 아,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아 뭐 재미나이 그 네. 계산한 거기 때문에 뭐 음. 잘 확신하진 않는데 그래서 일단은 뭐 나쁘지 않아 가지고 주위에도 이거 뭐 투자해 가지고 재미 본 분들 좀 있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한 달에 아 건너 가지고도 보니까 저기 제 와이프 고향 이런 데 인제 빈콘본에 냈다가 한국 사람인데 그거 잘 돼 가지고 뭐 이제 장사도 하신다 뭐 이런 것도 들었었고. 근데 일단은 결국 인제 두께가 왜 성공을 했냐라는 거에 대해서 인제 얘기를 하자면 네. 철저하게 이쪽은 인제 그 로컬 상권을 보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예전에 그 음. 빵집 편에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이제 네. 사실은 이제 타겟팅을 누구를 잡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계실 건데 음. 근데 두끼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철저하게 그걸 생각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베트남 현지인들이 어디 많이 가냐, 젊은 애들이 음. 어디를 많이 가냐. 그래서 결국 찾는 게 뭐냐면은 '쇼핑몰로 가야 된다. 빈콘몰로 음. 가야 된다.'라는 걸 판단을 해 음. 가지고 그런 처음에 입지 선정부터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셨다라는 거고 사실 네. 이게 되게 뻔한 이야기지만 사실 이걸 놓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이제 두키 같은 음. 경우는 요런 걸 잘 체크를 했기 때문에 진행을 했었다. 그다음 두 번째 같은 음. 경우가 이거를 이제 저희도 방송에서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자 두끼가 재밌는 게 뭐냐면 저희는 떡볶이로 먹잖아요, 사실 이거를. 네. 두끼 떡볶이.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인제 DIY죠. 인제 본인이 음식을 Do it 만드는 형태다 yourself. 보니 이거를 러우 이런 식으로 먹는 거거든요. 러우 그쵸. 샤브샤브 스타일로 이거를 먹는 거예요. 샤브샤브인데 음. 한국식 샤브샤브라서 떡도 들어가고 오뎅도 들어가고 뷔페처럼 음.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음. 그래서 음. 보시면 알겠지만 베트남 사람들이 떡볶이를 먹으면 우리는 짜박짜박하게 먹잖아요. 사실 국물 많이 안 넣고 먹는데 그쵸, 베트남 그쵸, 사람들 그쵸. 물을 막 이렇게 따라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거를 묻혀 먹는단 말이에요. 사실 인제 이게 저는 인제 이분들이 사실은 참 재밌게 생각하는 좀 그거거든요. 예를 들면 사실 뭐 음음음. 두끼라는 브랜드 자체가 뭐 그렇게 뭐 한국에서 잘 나가는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게 뭐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음. 이거를 잘 선택을 하신 것 같아. 저 지금 마켓 서치를 어떻게 하신지 모르겠지만 음. 본인들이 봤을 때 '아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베트남에서 먹히겠다.' 싶어 가지고 그걸 들고 들어왔고 실제로 저희가 먹는 형태랑 좀 다른 의미로 베트남 사람들이 먹지만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 음. 이걸 되게 좋아한다라는 거고 음.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싸요 여기가. 한 8,000원 한국 돈으로? 네. 7,000원에서 8,000원 정도면은 인제 뭡니까 그 서민 수준으로 해서 뷔페를 먹을 수 있는데 인제 이러다 보니까 인제 사람들이 좀 쉽게 와 가지고 인제 접근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됐다라는 걸 통해 음. 가지고 베트남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그런 가격대에 대해서 좀 민감한 부분이 있다 보니 이제 네. 조금 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게 다가가는 거고 이제 네. 그다음에 뭐냐면은 그다음에 뭐 그 초창업자들도 잘할 수 있게 그런 뭡니까 뭐 인건비 절감하고 그 인제 뭐 유통 같은 경우는 간소화시켜 가지고 그런 좀 음. 시스템을 잘 갖춰 가지고 사람들이 프랜차이즈를 하기에 좀 좋게 만들어 줬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인제 뭐 마케팅 같은 경우도 여기서 잘한 게 쩐타임이 옛날에 모델했었잖아요, 여기. 쩐타임 누군지 아세요, 혹시? 잘 모르겠습니다. 쩐타임이 그 베트남의 유재석 그 하이원 씨 남편.
그 약간 뭐 베트남 와이프 얘기로는 약간 루머, 게이라는 루머가 있거든, 이 사람이. 응. 약간 위장 결혼이라는 그런 악성 그 베트남 네티즌들이 그 루머를 펼치는 게 여기 응. 왼쪽 보자 이 사람이 그 약간 응. 한국으로 치면은 유재석이 이 사람이 뭐 그 굉장히 많은 그 TV 프로 MC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모델로 써가지고 광고 응. 효과를 잘 많이 누렸다라는 거고 응. 그렇게 해서 때는 뭐 그럼 틱톡 많이 해가지고 이런 뭐 이제 그 뭡니까 그 KOL들 뭐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밥 응. 먹고 하는 걸 해가지고 이제 이런 걸로 마케팅을 잘했다라는 게 응. 성공 요인인 거죠. 그렇게 해서 네. 일단은 또 먼저 마무리로 하는 건 이제 수학 분석을 잠깐 해보자면 첫 네. 번째가 뭐냐면은 그 없던 시장을 만든 거긴 해요. 어쨌든 간에 베트남에 무한 리필도 많고 응. 뭡니까 한식집도 많고 그런 뷔페집도 많고 뭐 그런 응. 로우집도 많은데 떡볶이 무한 뷔페 그러니까 한식 무한 뷔페라는 이제 약간 신규 카테고리라는 거를 베트남에서 처음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강력한 응. 그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폐점률이 거의 없다. 그게 응. 뭐냐면 어쨌든 장사 잘 되다 보니 그런 폐점이 많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선순환이 이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투자를 해서 찾아온다라는 응. 거가 그리고 이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빈홈과 제휴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신규 빈컨볼이 들어온다. 요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그 뭡니까 입점 제한이 오는 거지 이제. 그렇죠. 입점 제한이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좋은 응. 목에 있는 위치들은 선점할 수 응. 있는 게 문제가 응. 좋다라는 거고 얍적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건죠. 예를 들면 뭐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이게 위생 사건이 한번 터졌을 때 베트남에서 네. 이게 아시겠지만 그 셀프 바잖아요. 그 셀프 바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음식들을 담아놓는 형태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뭐 이상한 걸 집어넣어도 사실은 업장들 입장에서 대응이 힘든데 뭐 뒤에도 응.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베트남 내에서 한번 큰 사건이 있었다 하는 몰랐는데 거기서 네. 약간 이물질이 나와가지고 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는지 두기 치 수습을 잘했다고는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슈가 될 여지가 있고 항상 잠재적으로 두 번째가 응. 뭐냐면은 대기 시간이나 회전율이 길기 때문에 조금 약점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점심, 응. 저녁 보통 이렇게 두 끼만 음식을 하기 때문에. 응.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여기가 술 같은 걸 잘 안 먹다 보니까 응. 요런 이제 회전율에 비해서 생각만큼 좀 매출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약간 그런 걱정이 있다는 응. 거고. 떡볶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약간 좀 혹시라도 이제 트렌드에 뒤처지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안 먹을 응. 수 있는 우려라는 게 응. 있다. 왜냐면 이제 떡볶이라는 카테고리가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응. 그런 베리에이션의 변주를 주기가 힘들잖아요. 응. 그런 것들이 이제 요게 약점이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네. 기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요즘에 지방 도시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응. 두께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장성이 높고, 그리고 응. 뭐 최근에 이런저런 이유로 뭐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 뭐 요런 그 이제 중장년층들까지도 이제 한국 음식들을 많이 즐기기 시작하면은 조금 더 좋은 뭐 그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기회인 응.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응. 그 뭐 배달 같은 경우도 지금 준비를 한다네요, 두께에서. 그래서 이제 쇼핑몰에 음. 나오는 도시락 상품이라든지 뭐 이런 약간 뭡니까 그런 패키지로 만든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제 배달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응. 마지막에 유형 같은 경우가 뭐냐면 이제 벌써부터 모방 트렌드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뭐 지금 최근에 많이 응. 생긴 게 뭐냐면 베트남에 스파이시 박스 같은 그게 약간 좀 저가의 제품을 위시를 해 가지고 응. 약간 조금 가격이 두끼보다 조금 싼 느낌으로 해 가지고 이런 유사 컨셉의 떡볶이 뷔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응. 그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강점인지 약점인 게 뭐냐면 자기가 만드는 음식이다 보니 응. 이게 솔직히 말하면은 다 맛이 똑같아요. 조리를 이제 본인 그 손맛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 그게 왜냐면 그렇죠. 정해진 레시피에 따라 가지고 그런 매장별로 매장이나 응.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강력한 레시피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응. 응. 손님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이게 재밌는 장점이지만 바꿔 말하면 경쟁사에 비해서 이제 맛의 차별을 두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냐라는 거. 응.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러닝이니 베트남인지 약간 그 웰빙이니 뭐 건강식이니 이제 이런 것들도 지금 좀 트렌드에 올라오기 때문에 근데 그 어쨌든 간에 이제 사실 떡볶이가 살이 많이 찌잖아요. 제가 떡볶이를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있고 것들이 이제 그래서 좀 그 위기 포인트다. 두끼는 네. 지금 벌써 한 몇 년이야? 한 5년은 된 것 같아요. 그 두끼가 음. 진짜 잘 나간 성공 사례다라고 한 게 5년 된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다루고 있는 거 보면 아쉬운 점은 딱 그 사이에 한국 프랜차이즈나 음식점으로 이렇게 성공한 데가 없었다라는 게 한 가지가 좀 아쉬운 것 같고 예. 그 성공 사례에 대해서 이 프로가 잘 설명해 줬지만 그냥 뭐 계속 누차 얘기하는 거는 베트남의 현지의 식문화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사한 한식을 잘 데리고 왔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음. 러우를 먹는 문화, 같이 뭔가 팥에 넣고 뭔가를 끓여 먹는 문화가 베트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베트남식으로 잘 해석하게 했다. 그리고 그 아까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게 전 네. 단점이라면 단점일 것 같은데 조리를 본인이 해 먹으니까 맛이 없어도 뭐라고 탓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냥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게 참 뭡니까? 이게 맞아요. 이게 아니 뭐
본인이 잘못 만들었으면 본인 책임져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건 그치. 어쩔 수 예,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냥 예. 어떻게 MZ들이 좋아하는 결국 뭐 치킨, 소시지, 햄버거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게 예.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보니까 좀 맛없더라고 하더라도 그냥 재미있게 먹는 거고 그냥 그런 게 굉장히 성공한 사례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이거 말고도 더 다양한 한국 그런 요식업 프랜차이즈의 성공 사례가 나오길 바라면서 오늘 두 끼의 예. 성공 사례는 여기까지 한번 말씀드려보는 맞 걸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잘 하겠습니다. 돼서 아, 많은 분들이 돈을 버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방송 주제는 이거를 한 번도 달아본 적이 없더라고. 그래서 한번 좀 하면은 뭐 재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 한번 다뤄야겠다는 네. 게 그 뭡니까 베트남의 그 퍼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해 보자. 어쨌든 간에 베트남은 이건 그 한번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는 이제 아, 진행을 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베트남을 대표하는 음식이고 사실은 음. 그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이 나라를 비하를 하는 의미로 쓰이는 것도 있고 뭐 하지만 또 쌀국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요. 아, 나 너무 그 궁금했는데 오늘 이참에 어 한번 그 이프로가 소개하는 예. 베트남 쌀국수에 담긴 역사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예. 합니다. 이게 뭐 그래서 말은 많이 하지만 찾아볼 음 생각을 하거나 공부할 생각을 해본 적은 딱히 없었습니다. 저도 그렇죠. 뭐. 근데 말씀드린 아, 것처럼 이게 뭐 베트남 사람들이 쌀국수를 좋아는 하는데 이거 음. 생각보다 많이 먹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많이 알겠는 것 먹지 같은 않나? 게 많이 먹는다고 아니 봐야지 않나? 먹는데 이게 나라를 아, 대표하는 이미지에 비해서는 많이 안 먹어. 아, 그치. 우리가 이 김치, 한국 김치 하는데 김치 엄청 먹잖아요. 근데 엄청 쌀국수 먹잖아. 예를 같은 들면 경우에는 그냥 어 말 그대로 아침 식사의 대용 메뉴로서 뭐 3번에 한 번 꼴 정도? 그냥 그 그렇죠, 정도 그렇죠. 느낌이니까, 아, 그 예를 들면 무슨 느낌이냐면은 한국으로 치면은 분식집 라면 느낌이잖아. 근데 분식집 라면을 우리가 매일 먹지는 않잖아요, 사실. 근데 한국을 부르는 음. 대표 음식은 라면은 아니고 사실은. 근데 아, 이게 그치. 아, 아마 이제 뭐 뒤에서는 뭐 이게 이제 제 생각인데 이게 쌀국수로 많이 불리게 된 이유가 아마 그 보트 피플들이 미국 같은 국가에서 쌀국수집을 아, 많이 그렇죠, 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더라고. 아, 아, 아.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가장 만들기 쉽고 하는 게 뭐냐면은 미국 애들이 좋아할 것 같은 잘 만들 것 같은 부분은 쌀국수였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뭡니까 쌀국수라는 음식이 약간 베트남을 대표한 게 아닌가. 쌀국수 음식을 가장 쉽게 만들 수 있고 외국에 나가서도 그러다 음. 보니까 그런 영향 때문에서 쌀국수가 베트남을 대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쌀국수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게.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제가 어, 쌀국수를 처음으로 맛봤던 거는 베트남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미국이었었고요. 특히 그 맞죠. 캐나다랑 미국에서 쌀국수를 음, 먹어봤었는데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캐나다랑 미국에서 먹었던 쌀국수는 베트남에서 먹은 쌀국수랑은 또 다르고요. 한국에서 음, 먹은 쌀국수랑 좀 다른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강남에 저기 그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네. 어디야 평양냉면을 먹으러 갔는데 평양냉면 아, 강남에 있는 그 맞은편 집에 예. 한국에서 맛보는 정통 미국식 베트남 쌀국수 돼 있더라고. 무슨 미친 소리들 잠깐만 뭐라 한국에서 뭐? 한국에서 한국에서 맛보는 맛보는 정통 미국 스타일의 베트남 쌀국수라고 돼 있더라고. 아, 그걸 근데 비유란 뭡니까? 잠깐 뭐 아프리카에서 맛보는 정통 뭡니까? 뭐 일본식 한식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맞죠? 지금 뭐 뭐 그런 무슨 건데 무슨 나는 그게 식 이해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는 거야. 아, 어. 쌀 왜냐면은 안 베트남 건데 맛보는 건 한국이고 미국 스타일이 따로 있거든. 그 보면은 그 예. 베트남에서는 이 스파이시 핫소스랑 무슨 소스야? 해선장이랑 아, 맞아요. 이거를 이렇게 그거 소스로 안 해 먹는데 꼭 어. 미국 스타일 쌀국수는 그 두 어. 개의 소스를 따로 넣고 먹는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숙주 엄청 아. 넣어가지고 먹고 막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좀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국물은 어. 좀 기름지지 않고 좀 깔끔하고 그 스타일이 아마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 쌀국수를 얘기하는 것 같고 그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 하여튼 그게 뭐 아마 그렇습니다. 아, 보통 보트 피플들이 남부 애들이 많이 네. 넘어갔으니까 네. 좀 그런 게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잘 쌀국수의 모르겠지만 정통은 또 북부지 않습니까? 아 북부이라고 북부긴 생각을 하죠. 하기 때문에 네, 북부긴 아, 하죠. 그래서 일단 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일단 뭐 마지막 말씀드리면 베트남에서 그 근데 쌀국수가 역사가 오래된 음식은 아니다 라는 거고 네. 처음에 기원을 얘기하자면은 인제 저도 알겠어요. 저기 한 번씩 하노이에 쌀국수 식당 가면 남딘 쌀국수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남딘 뭐 남딘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쌀국수 식당이 되면 보면 남딘이 뭐냐면은 북부 쪽에 있는 그 지역 이름인데 음, 퍼 남딘 이런 식으로 베트남에서 그 장명을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를 알겠는 게 뭐냐면 음, 베트남의 쌀국수가 처음에 나온 게 뭐냐면 한 20세기 초? 뭐 이제 그 뭡니까 1900년도 이제 그때쯤 음, 해가지고 베트남 북부에 있는 남딘성에서 이제 하노이 남딘성 중심으로 해서 그 쌀국수가 처음 나왔다는 게 약간 베트남 역사학자들의 이제 약간 정론이라고 하네요. 그러다 음, 보니까 호치민에 가도 그거 되게 많잖아요. 퍼 하노이, 퍼 남딘 이게 되게 많은 게
역사적으로 이제 그 하노이 근방에서 시작을 했고 특히 남진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쌀국수를 처음 만들기 시작했다는 게 이제 그 역사학계 중론이다 보니 그런 식으로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많이 따는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100년 정도가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한 100년 조금 넘었다. 베트남에서 이제 쌀국수라는 걸 먹기 시작한 게. 예. 응, 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나오는 게 뭐냐면은 왜 퍼를 퍼라고 불렀나? 응, 그때 예를 들면 말씀드리면 이제 19세기 이전에 한국도 그렇지만 응. 소를 먹는 거는 농경국가에서는 되게 이제 터부시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지. 소는 저는 이제, 노동력이에요, 노동력. 그러다 응, 보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보통 고기를 먹거나 뭐 국수를 만들거나 할 때도 닭고기, 생선, 뭐 돼지고기 이런 거는 많이 먹어도 소고기를 잘 먹지는 않았대. 19세기 응, 이전에는. 왜냐면 응, 농사를 짓는 국가고 이제 소가 어쨌든 간에 그 농사를 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노동력이다 보니 응,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안 먹기 시작했는데 프랑스 식민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좀 약간 판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응. 프랑스 애들이 소고기를 좋아하고 먹어야 되니까. 스테이크 먹어야 웬- 되거든. 그렇죠. 어, 스테이크라든지 그런 이제 뭐 서구식 육류에 대한 이제 응, 그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 그 뭡니까? 그 소도축이 일어나는 거고 그 응, 프랑스 애들이 주로 먹는 게 뭐냐면 이제 부드러운 안심, 등심 이런 거를 응, 먹고 남은 응, 이제 뼈나 짜투리 고기들을 이제 그 시장에 던지는 거지. 응,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짜투리 고기와 뼈를 가지고 끓인 다음에 그걸로 응. 국수를 만들어 먹는 게 이제 쌀국수의 유래다라는 응. 거고. 마치 그 미군 예. 부대에서 나온 그 소시지 가지고 부대찌개 해먹는 뜻이,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약간 그 이제 식민지 역사에 좀 뭔가 응, 슬픈 뭐 그런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응, 가지고 있는 게 그거고 이제 그 퍼라는 이름이 베트남어로 쌀국수인데 이제 이거의 유래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네요. 보니까 이거를 왜 퍼라고 불렀을까? 응. 이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그 프랑스식 그 소고기 스튜가 그 페라는 게 있다네요. 페. 소고기 스튜 이름이 페래요. 페. FEU. 응, 이게 퍼 같잖아. 발음을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고기에서 나온 부산물을 가지고 오래 끓여 가지고 국을 만드는 요리가 이런 건데 응, 이제 그런 거 이제 콩소매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런 제조 방식이 응, 엮여있는 음식이 퍼에라고 불렀는데 이게 퍼랑 이제 발음이 비슷한 게 베트남 응,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이제 프랑스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페 부르다는 게 퍼로 닿겠다라는 게 첫 번째인 응,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뭐 이제 학설 중 하나가 중국 광둥 지방에서 좀 이게 그 우육분이라는 음식이 있다는데 응, 이게 아마 보니까 이게 뭐 소고기로 만든 뭔가 그런 뭐, 이제 뭐 국수 요리 같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응, 이게 마지막 그 분자가 이제 현지 발음인 푸랑 비슷한데 이게 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있다고 하네요, 보니까. 이제 이런 응,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둘 다 뭐 어느 게 학설이 맞는 건 모르겠지만 이제 중국에서 먹었던 뭐 그런 고기 요리 이제 아니면은 그 뭡니까 프랑스에서 먹었던 소고기 요리 응, 거기에서 이제 음을 따와 가지고 응, 이거를 베트남 사람은 퍼라고 부르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응. 이제 저는 뭐 이제 학설인 거죠. 예. 예. 수가 그 원어 발음으로 원어라고 말하기는 좀 부끄러울 수 있지만 예. 그래서 한국어로는 퍼에 퍼. 가까워요. 퍼. 근데 이제 그렇죠. 한국에서 요걸 포라고 해가지고 식당들 보면 뭐 포메인, 뭐 포식, 뭐 음. 포 뭐 그 포라고 그렇죠. 하는 게 한국 스타일로 이걸 읽었다. 그래서 쌀국수집이 왜 포로 시작하는 게 맞냐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추측하시겠지만 그 퍼를 한국식으로 포라고 해서 저는 포 먹으러 가자, 포 먹으러 가자. 미국에서 그랬거든. 음. 미국에서 이제 아, 미국 도대체 애들이. 포가 뭐야? 미국에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저녁 때 아, 포를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 그 포가 뭔가 어, 했더니 그게 이제 퍼를 얘기하는 거였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뭐, 네. 이제 역사적인 사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네. 19세기 말에 이제 프랑스 식민 통치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이 소를 먹기 시작했는데, 음. 소고기는 프랑스 놈들이 다 뺏어가니까, 남은 소고기 뼈 같은 걸 가지고 육수를 만드는 것들이 이제 베트남의 요리책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음. 그거를 베이스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남딘이라든지 하노이 근방에 있는 지역 노동자들이 아침 식사로 먹게 만드는 음식이 음. 퍼다. 그럼 네. 그 소고기 뼈로 만든 그 육수에다가 이제 뭐 국수를 넣고 소고기를 좀 얼려 가지고 먹는 것들이 나왔고 음. 그다음 퍼타이 뭐 생고기 국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냉장 시설이 발달하면서 이제 생고기 국수도 처럼 생기기 시작했고 음. 뭐 40년대 이후로는 그게 나오네요. 보니까 그 전쟁 터지면서 이제 음. 그 퍼가를 먹기 시작했더니 소고기가 귀하니까 닭고기 쌀국수를 먹기 어. 시작했다. 네. 그 이제 거기 이제 1940년 되면 이제 그 약간 뭐 2차 대전 약간 그 근방 이제 뭐 그런 이제 프랑스랑 싸우고 이제 뭐 그때도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럴 때 같은 네. 경우가 식재료가 귀해지다 보니 나오는 게 이제 그 쌀국수를 먹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50년도 이후에 이제 그 남북 분단이 되면서 이제 그 남쪽에 이제 북쪽에 있는 쌀국수들이 내려가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남부 스타일, 북부 스타일 해가지고 약간 좀 분화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네. 그래서 찾아본 게 그래서 그 쌀 만드냐?
라는 게 이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사실 이거 이제 와이프한테도 제가 물어보는데 집에서 만들 수는 있는데 상당히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래 이게. 예를 들면 육수 때문에 한국에서 그러거든 이게.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음. 갈비탕이 사실은 어려운 음식은 아니잖아, 네. 한국에서. 근데 음. 그 갈비탕 하려면은 그 핏물에 그 갈비 빼 가지고 핏물 빼야 되고 그 삶아 가지고 다시 해야 되고 뭐 손이 많이 간다 하니까 그래서 다 음. 사람들이 갈비탕 그렇게 사 먹는 거고. 근데 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보니까 처음에는 인제 그 그래서 이 쌀국수 어떻게 만드냐고 하면은 이제 뭐 그 다리뼈, 골수뼈 이런 걸 모아 가지고 음.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피를 한번 빼야 된대. 이것도 갈비탕 만드는 거랑 똑같아. 음. 인제 이거를 피를 끓여 15분 정도 끓여 가지고 이제 피를 빼 가지고 골수에 남아 있는 피라든지 이제 더러운 것들을 불순물을 빼낸 다음에 음. 그거를 다시 인제 물에 담궈 가지고 8시간에서 12시간 이상 약불에 끓여 가지고 나오는 게 인제 그 육수라고 음. 하네요. 그리고 뭐 이건 전통적인 방법이지만 요즘에는 제가 알기로는 다 그거 있어요. 그 상업 육수가 있어 가지고 MSG 넣고 음. 그 음. 뭡니까 우리 뭐 가루 육수 같은 거 넣어 가지고 만드는 걸 알고 있지만 전통적인 음. 방법으로는 뼈를 한번 끓여서 피랑 불순물을 제거하고 다시 끓여 가지고 만드는 게 일단은 소고기 육수인 거고 음. 그다음에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네 보니까 양파와 생강을 껍질째 구워 가지고 그 겉면을 태워 가지고 음. 그걸 육수에 넣는다고 하네요 일단. 몰랐는데 어. 양파를 넣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 추가로 들어가는 게 뭐 팔각, 계피, 정향, 뭐 카디멈, 고수씨앗 이런 것들 넣어 가지고 그다음에 뭐 팬에 살짝 볶아 가지고 육수에 투입을 해서 이제 뭡니까 국물을 짜내는데 그래서 인제 음. 예전에 우리 기억나요? 우리 어릴 때도 보면은 그 한국에도 베트남 식당들이 있었잖아요 프랜차이즈들이. 있었죠. 근데 그때 먹었던 쌀국수랑 지금 베트남에서 먹는 쌀국수랑 맛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많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이유가 이런 것 같아. 그 당시에 음. 음. 1990년도 한국에서 정향, 팔각, 뭐 검은 카디멈 이런 걸 어디서 구하겠어? 뭐 있겠지 어디 가면은 그 있잖아. 예를 들면은 저기 뭡니까 저기 뭐 베트남 식재료 같은 거 있겠지만 사실 이게 싸게 못 받았을 거거든 이거를. 고수 씨앗을 어디 찾아요? 한국 사람이 고수도 안 먹는데 고수 씨앗을 어디 찾습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맛이 현지랑 달랐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아마 미국식 쌀국수 똑같이 또 돌아가는데 맛이 좀 다른 게 이런 것들 미국 구하기 힘들었을 거야 분명히. 그러, 예. 그러니까 뭐 카디멈은 안 쓰고 미국 애들 뭡니까 뭐 체리씨 쓰고 이런 걸 했겠지 아마 그러니까. 어. 그래서 그것이 맛이 좀 차이 나는 게 아니었나. 근데 지금은 들어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식재료들이 많이 유통되다 보니까 어. 한국에서도 이제 그 포맛이 이제 뭐 베트남이랑 현지 맛을 많이 이제 따라왔다 음. 그러더라고. 거의 현지랑 음. 비슷한 맛을 내는 식당도 많긴 음. 한다는 게 그거는 이제 뭐 식재료들의 차이인 거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인제 그다음 뭐냐면은 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납작한 쌀면을 쓰고 있고 근데 이게 인제 뭐냐면 이게 중국에 인제 호풍이라고 하는 뭐 국수가 있나 봐요. 그런 약간 아 예. 납작하고 긴 면이 있는데 거기 영향을 받아 가지고 쌀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를 쓰고 있다라는 뭐 고명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베트남에 인제 그 뭐 완전히 익힌 고기를 쓰는 데도 있고 헛다이라고 그 생고기 얇게 썰어 가지고 음. 약간 그 육수열로 익혀 먹는 고기 파는 데도 있고 음. 거기 뭐 도가니 쓰는 데도 있고 흰죽 쓰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 가지를 먹는다는 겁니다. 예. 요리가 쌀국수를 만드는 법. 나중에 이거 콘텐츠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쌀국수 만드는 거 해 가지고 이 자식아 과연 진짜 그 맛이 나나? 예. 그 맛이 나나? 예. 약간 요런 거 해 가지고 한 게 있었고 북부랑 남부랑 해서 약간 보면은 뭐 국수 맛이 조금씩 다르다고는 하네요 보니까. 네. 저도 뭐 사실 제가 남부에 가서는 쌀국수를 안 먹어 봐 가지고 기억은 잘 안 아 나는데 그러니까 저도 남부에서 안 어. 먹어 봐서 그러는데 이 어. 우리가 준비한 자료를 보니까 정확히 미국식 어. 쌀국수가 여기 나와 있는 그렇죠, 그렇죠. 해선장과 어. 스리라차를 넣어서 먹고 바질이랑 이런 숙주 같은 거 많이 넣어 먹고 그렇다고 하네요. 제가 맞아, 맞죠. 어. 이거는 제가 안 찾아보고 제 그냥 아까 생각으로 말한 어. 건데 약간 남부 어. 쌀국이라는 게 그런 것 같긴 한 게 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북부 같은 경우는 좀 깔끔하게 먹는 편이다라는 거네요. 음. 그냥 숙주나 해장장 같은 경우를 안 넣고 숙주는 안 넣어요. 그러니까 맞아. 음. 베트남에서는 쌀국수에 숙주를 안 넣고 음. 그냥 뭐 그냥 딱 그냥 고기랑 향신료 간단히만 써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꿔이를 한다고. 넣어서 먹죠, 어. 꿔이를. 그렇죠, 그렇죠. 요거 옛날에 그 제가 좀 어. 기억나는 게 그 뭐였죠? 백종원 씨가 옛날에 한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거. 음. 예를 들면은 그 스프파에서 그거 얘기를 한번 했었어. 음. 이게 베트남 북부 지방에서만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음. 했어 가지고 제가 약간 그때 보면서 약간 좀 약간 오류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백종원 씨가 음. 몰락하기 전에. 예전 음. 얘기입니다. 그게 옛날에 제가 음. 스프판 되게 재밌게 봐 가지고 음. 남부에도 있는데 약간 뭐 정확한 뉘앙스는 아닌데 남부에 가 가지고 이게 남부 사람들이 많이 먹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 이거 북부 사람도 많이 먹는데 우리 집 앞도 파는 데'라고 해 가지고 약간 좀 갸우뚱했었던 점이 있다라는 거고. 음. 근데 아까 말씀드리지만 이제 뭐 다시 돌아가자면 남부 쪽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설탕이나 향신료를 많이 쓴다고 하네요. 좀 단맛이 좀 더 많이 나고. 음. 이거는 진짜 사실 와이프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남부 쪽 음식이 많이 달다라는 게
베트남 사람들 사이에서도 나오는 얘기라 가지고 조금 맛이 좀 더 풍부하다? 네, 북부 쪽보다는? 예, 이런 거를 네. 좀 강조를 한번 하겠습니다. 북부남부 제외하고라도 이제 뭐 쌀국수가 워낙 유명한 음식이다 보니 베트남 내에서도 약간 좀 바리에이션이 많이 변주가 되는데 그 뭐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 중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뭡니까 그 좀 매운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중부 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렇죠. 아, 중국에 있는 뭐 회라든지 그쪽 음식 약간 뭐 베트남에도 매운 음식이 얼마나 맵겠어라고 하지만 사실 한국 입장에서 많이 맵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제법 맵긴 음, 해요. 그쪽 음식들이. 네.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그 뭡니까 그 국수에도 약간 좀 반영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중부 쪽 국수 같은 경우는 그 약간 좀 매운 맛이 나는 약간 국수를 많이 먹고 그리고 이제 뭐 저런 충북 고산지대라든지 산간지방 같은 경우는 뭐 약간 그 육수 대신 따마린드 소스를 올려가지고 뭐 약간 그 신맛 나는 국수들 뭐 요런 아, 것도 많이 먹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뭐 지역별로 맛이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 뭐 중부 쪽 가서 굳이 내가 쌀국수를 먹을 일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뭐 먹기 힘들 것 같은데 기회에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그래서 네. 중부 가면 보통 이제 분보 후에라고 또 그 중부 음식을 그렇죠, 또 그렇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쉽지 않습니다. 뭐 미엔런 이런 거 먹어야 되고 또 중부에 그렇죠, 그렇죠, 가면은. 그렇죠. 예. 아,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 이제 그 포가 이제 어떻게 발전을 해왔냐 이제 이런 거 되면은 처음에 이제 포 같은 아, 경우는 그 뭡니까 이제 그 베트남을 상징하는 거죠. 그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긴 짝대기 메고 이렇게 그 아, 뭡니까 밑에 바구니 달아가지고 그런 매장 없이 처음에는 판매를 했었다 그러네요. 그러게 쌀국수 담아가지고 국수랑 육수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 오면은 그릇에다가 내어가지고 바로바로 주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약간 그 매장 없이 진행을 했었고 판매를 그 다음에 아, 이제 조금씩 나아가는 게 이제 그런 전차 정류장이라든지 그런 가판대 같은 데 통해 가지고 이제 조금씩 고정 매장이 생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20년대 이후에 이제 남딘성에서 온 사람이 이제 하노이의 남딘식 쌀국수집을 열면서 이제 음, 본격적으로 이제 쌀국수 매장이라는 게 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게 저도 음, 이제 지나가는 얘기로 듣기로는 예전에 그런 유명한 쌀국수 매장들 같은 경우 원래 그 공산 정권 하에서는 이 판매가 안 되잖아요, 사실 이게. 음, 왜냐면 그 어차피 그 공산 정권 하에서 뭐 식당에서 물건을 판다 이런 거는 그 자본주의 약자배들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원래 판매가 쉽지 않은데 옛날에 그 호황 게임 쪽에 있는 뭐 저도 이제 뭐 카더라로 들은 건데 그런 유명한 쌀국수집 한국 같은 경우가 너무 맛있어 가지고 이제 그 우리 공산당 성님들이 음. 그 뭡니까 그 팔아줘라. 매장에서 아름아름 많이 먹었대. 몰래 몰래 아, 돈을 주고. 그 아, 예를 들면 그때는 아마 돈은 아니었겠고 뭔가 그 뭡니까 티켓이었겠지. 그 뭔가 그 왕관 같은 걸 주고 먹었대요. 이제 식권, 그러다 식권. 식권 같은 걸 줬겠지. 이제 공산당 배급표 그래 배급표 아, 같은 걸 주고 먹다 보니까 아, 나중에 이제 그 예를 들면서 이제 베트남이 약간 그런 이제 그 식당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뭐 배급제가 아니고 이제 같이 이제 물물 거래가 하는 쪽으로 가다 보면 그 거기서 이제 열린 것 중 하나가 이제 쌀국수집 열어줬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아, 워낙 이제 뒤로 가서 많이 사 먹으니까 그냥 대놓고 아, 장사하라 그래가지고 아, 그게 뭐 그런 이제 뭐 식당들이 있었고 뭐 이제 그렇다는 거 보면 그래서 뭐 하노이 기준으로는 이제 가장 뭐 좀 유명한 곳 같은 게 리콕스죠. 이제 퍼틴 리콕스라고 이제 아, 호치민 아니 그 호암게임에 있는 가게인데 저도 이 가게는 좋아는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거 그다음에 퍼자추엔이 가봤습니까 혹시? 자주 갔습니다. 여기가 뭐 여기 더 맛있나요 리콕스보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포자주엔 그 3대 쌀국수를 아까 얘기했던 퍼리kok스 뭐 문재 대통령 어 왔을 때 갔다 오고 하고 저기 그 게임 성당 가면 바로 옆에 있는 곳이라서 유명하기도 한데 그쵸. 거기가 제일 유명한 데로 꼽히고 음. 미슐랭 스타도 받은 데고요. 그리고 여기 어. 포자추엔도 받았을 거고 퍼틴 로드 여기도 유명한 데인데 이거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셋 중에서 제일 베스트는 저 오른쪽 퍼틴 로드 무이바 로드 13 로드에 있는 예. 포틴을 최고의 맛이지 않나로 꼽고 두 번째가 버자주엔 마지막에 리콕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포자추인 저 가봤네요. 저는 김 사장이랑 가봤습니다 여기. 네, 제가 어우 이거 내 퍼틴 로드는 그 쪽파 같은 것들을 아. 엄청 많이 썰어가지고 넣은 스타일로 라면 맞아요. 국물 먹는 것 같은 그 엄청난 진한 맛이 있고요. 저기 자추인이 맛있습니다. 버자주엔도 맛있고 아 오.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걸 예전에 우리 제 지인 중에 그 김 사장님께서 이제 음, 호황게임에 그 일하실 때 네, 이거 맛있다. 여기 갔어. 저는 이게 기억에 오른 게 뭐냐면 저기 지금까지 난 방송 중에 그를 10년 동안 내가 퍼티인 줄 알았어. 니콕스인 줄 아, 알았거든요. 아. 근데 보니까 사진 보니까 자초엔이네 여기가. 이 집 맛있습니다. 아 기가 막히죠. 김 사장이 좋아하는 집은 저 포틴 로드기라는 데를 엄청나게 좋아하고요. 저기를 넘버 네. 원으로 꼽고 그리고 예. 저는 그 포자추에는 저는 그 영업시간이 굉장히 친구랑 짧아가지고 예, 저는 이 친구랑 자초엔 얘기 갔거든요. 아 자초엔 얘기 음, 이제 기가 막힙니다 진짜 여기가 음, 베트남에서 제일 맛있다. 그래서 음, 그래서 그냥 리코스도 얼마 전에 갔는데 리코스는 옛날 맛 안 나더라고 개인적으로는. 음, 약간 음, 음, 그래서 이건 자취에는 꼭 가보시라. 제가 이제 음. 이프로도 영상 추천하는 가게다.
네. 이집국수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여튼 뭐 네. 요런 거 같은 음. 경우가 좀 되게 유명하고 네. 이제 뭐 호치민 같은 경우는 저도 안 가봤는데 이게 뭐 포화, 파스텔 이런 데가 유명하다고 하네요. 이제 여기가 뭐냐면 이제 네. 빌 클린턴 대통령이 와 가지고 음. 이제 그런 뭐 미슐랭 가이드에 선정된 식당인데 네. 미국 대통령 왔다 갔다 이런 해 가지고 이제 하는 거고 이런 거 최근에 이제 또 이제 그 파인 다이닝에서도 이제 그 국수 같은 경우를 좀 이제 많이 미식에 넣으려고 한다고 하네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이건 제가 옛날 다큐멘터리 한번 봤었는데 한 그릇에 100불짜리 퍼가 있대. 그게 뭐냐면 아. 예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뭐 A5 와규 세결이 블랙 트러플에 푸아그라 막 해 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막 쌀국수랑 때려 넣어 가지고 이제 이러면은 사실 저는 항상 이런 요리보다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뭐 파인 다이닝 셰프들 당신도 그 뭐니까 흑백에서 보면 나오지만 뭐만 음. 트러플 쓰면 기가 막힙니다. 트러플 쓰면 최고예요." 하잖아. 사실 근데 그거는 그게 그 음식의 원형이가 있잖아요. 그냥 그냥 아니 뭐 아. 왜냐면 트러플 당신 먹어봤겠지만 향이 강해 가지고 트러플 향이 다 아. 죽는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음음음.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사실 이렇게 다 때려 넣을 거면 이제 국수가 국수 맛이 나나. 트러플 국수지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음. 최근에 인제 뭐냐면은 인제 그런 그 베트남 쪽 파인 다이닝 가면은 저는 안 가봤지만 음. 약간 그 스푼 같은 걸로 해 가지고 분자 요리를 해 가지고 펄을 약간 요만한 젤리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 먹으면은 진짜 막 그 뭡니까 쌀국수 냄새가 나고 맛이 나고 막 요런 것들 해 가지고 인제 뭐 아. 여기 젊은 요리사들이 이제 펄을 많이 변경을 한다고 음. 하네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100 불짜리 펄 한번 돈 벌면 먹어 봅시다. 나 이거 옛날에 네. 다큐멘터리에서 봤거든요. 약간 그 뭐 건모매 같은 사람이 영어로 막 쓰면서 자기는 막 그 아. 뭐 와규 막 넣어 가지고 만든다고 하는데 아아아. 좀 모르겠네. 사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똑같은 음식으로 볼 수 있나.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죠? 우리가 뭐 뭐라고 해야 되는게 예를 들면은 뭐 10만 원짜리 비빔밥을 라면인 거 아니야? 뭐. 그렇죠. 예를 들면 어. 그 비빔밥을 만드는데 음. 트러플 때려 넣고 하면 맛있겠지. 근데 그게 우리가 하는 비빔밥은 아니지 않냐라는 거야. 약간 있잖아요. 뭐 비빔밥의 정의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뭐 베트남에서도 이런 걸로 인제 변경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인제 어느 정도로 하면 이제 뭐 베트남 내에서는 쌀국수가 매일 수백만 그릇씩은 팔린다네요, 하루에. 뭐 음. 인구가 1 억이 되다 보니까 수백만 그릇은 팔리겠죠. 예. 음. 그렇게 팔리는 거고 뭐 유명 식당인 푸자 이런 데는 뭐 평일 아침에 뭐 500 그릇, 600 그릇 판다라는 거고. 음. 사실은 이게 퍼의 단점인 게 뭐냐면 퍼니까 이거밖에 못 파는 거예요, 이렇게 유명한 식당들도. 예를 들면은 그 당신 그거 아닙니까? 소이엠? 그 소이집 소이엔 있지 알죠? 않습니까? 예. 아. 거기가 하루에 1,000만 원씩 판대. 그 소이 팔아 가지고 그게 음. 뭐냐면은 소이가 찹쌀밥인데 그거는 배달이 되잖아요. 아. 퍼는 배달이 퍼도 되긴 배달이 합니다. 되지만 배를 되긴 많이 한데 합니다. 아. 그 편해요, 너무 먹기가. 먹기 불편하단 말이야. 근데 인제 네. 그런 식당들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게 되거든요. 인제 그러다 음. 보니까 거기는 진짜 하루에 막 1,000만 원씩 판대. 음. 찹쌀밥 팔아 가지고. 왜냐면 거기는 다 딜리버리로 내보내니까 음식들을.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의미로는 약간 조금 뭡니까? 그 확장성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뭐 베트남에서는 이제 여기 인제 인스턴트로도 많이 넘어가고 있다. 이제 뭐 아시겠지만 또 베트남이 또 전 세계적으로 또 그 뭡니까? 라면 소비 국가. 라면을 엄청나게 많은 먹는 국가잖아요, 사실은 네. 여기가. 예를 들면은 아마 거의 1-2등 하지 않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거. 전 세계에서 네네. 수량으로 쳤을 때는 그 개수로는 수량으로는 1 맞죠. 등이었고요. 한국이 2 맞죠. 등으로 밀렸는데 이게 예. 한국 면의 라면은 중량이 베트남 라면은 2배 이상 되기 때문에 총 그렇죠. 먹는 양으로 하면 한국이 아직도 1 등인데 이 그렇죠, 그렇죠. 라면을 굉장히 작게 해 놔 가지고 베트남 사람들이 1 위로 음. 이제 최근에 뭐 올라섰다라고 알고 라는 있습니다. 거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깐 그런 음. 인스턴트 푸드 같은 경우는 이제 베트남에 많이 먹기 시작하는데 이제 퍼도 그 네. 일정 부분 이제 대표적인 주자다라는 음.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슈는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인제 뭐 미국에서도 좀 찾아보라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75 년도 사이공 함락 이후에 인제 그 음. 호치민으로 바뀌면서 이제 보트 피플들이 미국에 가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만든 그런 퍼 식당들이 많고 음. 그러다 보니까 뭐 퍼 혹시 미국에서 가 봤어요, 여기? 안 퍼바라는 가게가 가봤습니다. 있다는데 예. 여기가 뭐냐면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식당인데 여기가 네. 인제 그런 이제 쌀국수의 표준적인 프랜차이즈 미국 기준으로는 그렇다고 음. 하네요. 그래서 인제 뭐 네. 그런 서비권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인제 뭐 그런 쌀국 육수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해 갖고 전 세계 한 60개 이상의 매장 운영 중이라고 하네요, 퍼바라는 데가. 네. 네. 그리고 인제 두 번째가 퍼24 음. 이거는 한번 가본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보면. 그 프랜차이즈 음. 식당인데 음. 인제 이거 하노이에서 만든 식당이고 이거 좀 뭐 잘 돼 가지고 이걸 뭐 존립에서 샀다고 하네 보니까. 예. 음. 존립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인제 뭐 그런 하일랜드에서 사 가지고 하일랜드 존립에 매각을 했는데 이제 그걸 음. 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제 음. 퍼 프랜차이즈를 음. 하겠다라는 게 인제 뭐 음. 요런 식당들인 거죠. 예. 네. 그런 알겠습니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네. 베트남 쌀국수의 역사와 뭐 현황에 대해서 음.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광고비 받은 건 아니지만 제일 맛있는 음. 쌀국수집은 한국의 백미당, 백미당이 어디야? 미분당이라고 미분당 미분당이요? 쌀국수가 제일 맛있는 것 같다. 약간 그 미국식 미국식 베트남 쌀국수를 한국식으로 해석한 그 국물과 고기와 숙주와 이 해선장과 이 스리라차 소스 같은 것들을 같이 먹는 그 맛이 일품인, 물론 베트남에서 먹는 퍼자주엔의 맛, 퍼틴의 맛 그립고 맛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한국식으로 쌀국수를 해석한 게 한국 사람 입맛에는 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면 색깔이 그 사건 맞나? 네. 면 색깔이 이 고기 자체도 그 약간 그걸 쓰네요. 약간 뭐지 그 아롱 사태 같은 거 쓰는가 보네 그럼요. 거기에. 네네네. 예. 네. 약간 이걸 한 그릇에 얼마씩 합니까 이런 거는? 12,000원씩 합니다. 음. 뭐 맛이 11,000원, 있어요? 12,000원씩 하는데 맛은 어. 기가 막힙니다. 맛은 여기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이거를 들고 와서 베트남 장사하면 어떻겠습니까? 10,000원짜리 그러고 하면은. 잘 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 미친놈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근데 뭐. 음. 모르죠 또 근데. 좋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오늘 쌀국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